자, 시험이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이제 그 시험에 나올 만한 그 주제들만 엄선해서 그 주제 한 20 몇 개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강의 할 생각이고, 최선 진짜 급하면 여기 선생님이 알려준 이 주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다 공부가 완벽하게 된다면 못해도 거의 1등급 거의 살짝 똥구멍에서 2등급 머리 정도는 우리가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중간고사 때 원점수 높게 좀 유지를 해주시고 중간과 기말 원점수 합산으로 해서 수행평가까지 해서 학기별 등급 합산이니까 중간고사 지금 현재 거의 공부 안 돼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원점수를 방어를 해주세요. 그래야 기말고사 때 그 어차피 개념도 근현대사로 다시 리셋이 되고 그 다음에 2달 정도 되는 남짓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 2달 열심히 해가지고 원점수 높이면 1등급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2등급 한 머리 정도는 원점수를 만들어 알아줘라. 물론 1등급 맞으면 좋고요. 1등급 맞을 친구들은 이 강의가 좀 도움이 돼서 거의 100점 가까이 원점수를 그렇게 만들어 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조금 삐끗해도 기말고사 때 아, 등급이 나오겠죠. 자, 시작합니다. 자, 일단 고조선 얘기할 건데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위주로만 제가 이제 좀 강의를 할 거예요. 그 당군조선기는 뺐습니다. 그거 나오지도 않고요. 강성기 저거 은근히 좀 중요합니다. 자, 강성기 때 중국 역사 기록에 따르자면 고조선의 힘이 굉장히 강했대요. 그래서 그 증거 세 개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중국 기록에 따르자면 이때 고조선의 왕 이름이 부래, 그 아들 이름이 쭌이래. 이 부왕이 준왕한테 그대로 왕위를 물려준 거야. 고조선 최초로 뭐가 일어난 거지? 부자 상속이 일어난 거야. 부자 상속이 있었다는 거 봤을 때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왕위를 물려줄 수 있다. 중앙 왕권은 굉장히 강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 대부, 장군, 박사, 경 등 이런 신하 집단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만약에 사료에서 저런 관료 명칭이 나와. 그럼 무조건 고조선이라는 걸 우리가 연결지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중국의 요서 지역을 경계로 연나라하고 대립할 정도로 국력이 강했다. 이거 외교사 쪽에서 조금 많이 나옵니다. 자, 일단은 이 연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그 현재 그 베이징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냥 제가 판서를 좀 할게요. 그러니까 어디냐? 여기 있다. 여기 지도 여기 보이죠? 지도. 여기 있어. 여기. 지금 여기 베이징이 여기 있잖아. 옛날에 전국 시대 연이라는 나라가 여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국 시대가 뭔지를 모르면은 그냥 외워. 그냥 중국 국가야. 지금 시간 없으니까 그걸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어. 그래서 이 연나라하고 국경 맞닿고 전쟁할 만큼 힘이 강했다는 것은 고조선의 세력 중심지가 요동에 위치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연나라 장수 징계 공격으로 인해서 기존의 수도였던 요동 지역이 함락되게 되자 왕검성으로 또 도읍을 천도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자, 위만조선 가겠습니다. 이 연나라의 백성이었던 위만이 고조선으로 망명하게 되는데요. 거기다 좀 적으시겠어요? 연나라 백성 위만이 백성들과 함께 고조선의 신하로 망명해 들어왔을 때 연나라에서 철기를 다량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인 철기 시대예요. 그러니까 철기가 최초로 들어온 거는 기원전 5세기지만 이때 철기가 다량 들어와서 철기가 대중적으로 보급됐기 때문에 위반조선 때부터 철기야. 그래서 고조선은 청동기에서 시작해서 철기 문화로 엔딩하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 위만의 망명을 받아준 게 기존의 고조선의 강성기 임금이었던 준왕인데 이 준왕이 위만에게 군사를 주자 위만은 그 군사 갖다가 정변을 통해 준왕을 남쪽의 진나라 사만으로 몰아내고 자기가 고조선의 왕을 해먹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진나라 사만의 왕이 된 게 이제 여기에서 쫓겨 내려온 준왕이에요. 이것도 이제 사료 나오는 교과서가 있더라고.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중개무역을 통해서 먹고 사는데요. 이 중개무역을 하게 된 이유가 중국의 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당시 흉노족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무기를 많이 생산해야겠죠. 이때 당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재료는 철이에요. 그래서 철이 많이 필요한데 철이 어디서 많이 나오냐? 여기 사만의 변환 지역에서 많이 나와. 그래서 여기 사만을 진나라 이렇게 불렀는데 이 고조선을 끼고 한나라하고 진나라가 철을 이제 교역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야. 그래서 가운데에서 이 교역을 도와주면서 이익을 얻었던 게 고조선이었습니다. 자, 추후에 나중에 한나라의 무제 군사 공격으로 인해서 고조선은 멸망하게 되고요. 한나라 황제는 이 고조선 영역을 직접 통치하기 위해서 한나라에 4개의 지역을 선치하니 그게 한사군이에요. 제발 군대 설치했다는 뜻이 아니라 지역 4개를 두었다는 거야. 한나라의 영토를 직접 통치를 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낭랑, 진번, 임둔, 현도 해서 총 4개 지역인데 하나만 외워. 낭랑군만. 왜 그러면 고구려 미천왕 역사할 때 낭랑군 역사가 또 나와. 그래서 이 미천왕 황제 집권기 때 고구려가 낭랑군을 축출해요. 그러니까 이 낭랑이 지금 현재 어디냐면 평양이야, 평양.
그래서 평양 땅을 얻었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 낭랑 정도는 외워놔. 그리고 고조선 팔조법 아시죠? 에이 이거 모르면 안 되지. 이거는 초딩 때부터 했던 거야. 그래서 팔조법 나오면 이제 고조선이고요. 팔조법이 60조법으로 확대되었다라는 걸 어떤 교과서가 또 언급은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이 언제냐? 한나라에 의해서 고조선이 멸망당했을 직후입니다. 당신들이 고조선 유민이라고 생각을 해봐. 한나라 중국 애들의 식민 통치를 계속 받고 싶겠어? 당연히 독립운동 하지 않았겠니? 고조선 유민들이. 그래서 독립운동 때문에 고조선 유민들의 독립운동 때문에 한나라 황제는 그들을 강하게 통제하기 위한 법수단이 많이 필요했고요. 법조항수가 60조법으로 확대가 되게 된 겁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고조선이 멸망하고 나서 여러 나라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만주 숭화강 유역에서 등장한 부여입니다. 자, 부여 5부족 연맹 체제예요. 중앙의 왕족을 중심으로 각 부족들이 동물 이름을 땄습니다.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말마, 소, 돼지저, 개구. 그래서 5부족 연맹체고요. 자, 지방이 총 크게 4개입니다. 그래서 중앙은 왕을 중심으로 왕족이 산다 그랬잖아. 왕족이 거주하고 있는 중앙으로부터 지방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몇 개가 열렸지? 지방 4개니까 4개. 그래서 부여의 지방 행정체제를 사출도 행정체제라고 통칭해서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별표 쳐. 사출도 나오면 무조건 부여야. 알겠지 친구들? 자, 그리고 이제 제천 행사 가겠습니다. 12월에 영구라고 하는 제천 행사가 있는데요. 남들은 다 10월에 하는데 얘네들만 12월에 합니다. 이유 얘네들은 추워. 북쪽에 살아. 그러니까 농사가 안 돼. 잘. 농사 지어도 벼농사가 아니라 밭농사를 짓는단 말이야. 생산량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의 주된 경제 생활은 사냥입니다. 그래서 12월이 사냥철이야. 그래서 이 사냥철 맞이해서 12월에 영고라는 행사를 하고요. 그리고 내가 부여인이면 집주인 뒤졌대. 나도 오늘 생매장 당하고 뒤지는 날이야. 순장풍속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사치수제. 이게 은근히 좀 잘 나와. 형이 죽으면은 그 형수를 동생이 물려받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형수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애들이 있는데 네이버 쳐. 네이버 쳐. 니네들도 좀 찾아라. 양식껏. 자, 아무튼 간에 형수를 동생이 취하는 풍속이 형사치수제야. 자, 그럼 이걸 왜 했냐? 노동력이 중요시됐던 사회였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형이 죽었다는 이유로 형의 아내가 다 각자 집으로 흩어져 돌아가게 된다면 이 집안의 노동력은 감소하죠. 동생 아내로 계속 삼음으로써 노동력을 집안에서 묶어놓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일책시비법도 잘 나와요. 한번 잘못하면 12배로 배상하는 부여의 제도입니다. 이거 고구려도 이제 갖고 있긴 한데 교과서는 부여만 언급돼 있어요. 자, 고구려 갈게요. 자, 부여에서 고주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려와서 졸본을 도읍사서 고구려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많이 닮았어. 부여하고 고구려가 똑같아요. 오부중연맹체야. 그래서 계루부, 관노부, 소노부, 순노부, 전로부 이렇게 있는데 제발 이 오부족 지금 현재 시간 없으니까 다 외울 객기 부리지 마시고요. 계루부나 외우세요. 그러니까 이 오부족 중에 계루부가 나중에 독점적인 권력을 태조왕 때 이후로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고구려 황족인 거야. 황족. 황제 배출하는. 자, 그리고 고구려는 자, 집중. 산과 골짜기가 많아. 그래서 사료상 산과 골짜기가 이 나라는 많다. 그러면 거의 고구려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거의 농경 생활을 할 수는 있지. 근데 자급자족할 정도로 할지는 못해요. 그래서 타민족을 약탈하면서 먹고 살고요. 함경도에 옥저 맨날 약탈했었어요. 그리고 10월에 동맹이라고 하는 제천 행사를 지냅니다. 얘네들은 거의 농사 안 짓는데 왜 농사 짓는 농경민족 마냥 가을에 제천 행사를 하나요? 애가 짖잖아. 애가 옥저가. 그래서 이제 옥저 수확하는 시즌 맞이해서 이제 동맹 행사하고 철퇴 들고 옥저 털러 가는 거죠. 자, 서옥제라고 해가지고요. 고구려 같은 경우는 결혼하잖아. 조선 후기하고 달라. 조선 후기는 남자 집에서 살지. 이걸 시집살이라 그래. 여긴 여자 집에서 살아 먼저. 그래서 처가댁에 서옥이라고 하는 가옥을 장인과 장인어른이 지어줘요. 거기서 아이가 성인의 나이 15세가 삼국시대 성인의 나이다. 15이 될 때까지 아이와 함께 살다가 아이가 성인 되면은 이제 본가 남편 집 가서 평생 사는 거야. 즉 처가살이를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사위를 데리고 온다 대리사이제. 자, 옥저 가겠습니다. 옥저든 동해든 왕 없어요. 여기는 군장이 다스리는 군장국가야. 그래서 읍군 삼로라고 불려지는 군장들이 여기를 다스렸고요. 자, 요거 경제 넘어갑시다. 자, 제천 행사 없어요. 옥저는 그 뭐 수확할 만하면 얘네들이 다 뜯어가기 때문에 하나한테 감사드릴 이유 없습니다. 그래서 옥저 제천 행사 없습니다. 자, 민며느리제라고 해서 옥저는 결혼하는 나이가 보통 8살에서 10살이야. 이야, 어린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네. 그죠? 민며느리제. 왜 결혼 나이가 그렇게 낮냐면 고구려 애들이 하도 약탈을 하다 보니까 먹고 살 게 없어. 그럼 빨리 노동력을 합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결혼 일찍 하는 거야. 그래서 어린 여자애를 데리고 와서 며느리를 삼다 민며느리제. 그리고 뼈로 이제 장례 치른다 해서 골장제예요. 그리고 이제 그 뼈를 그 가족 있잖아. 그 한 목곽에다가 같이 가족들의 뼈를 안치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족 공동묘라고 얘기해요. 자, 동해 가겠습니다. 자, 읍군 삼로 이거 아까 얘기했으니까 넘어갈 거고요. 10월에 무천입니다. 얘네들은 왜 제천 행사를 하나요? 옥저가 좀 대신 삥을 뜯겨주거든.
그래서 이제 동해는 그래도 먹고 살 게 있어서 10월에 무천이라는 행사를 합니다. 자, 동해의 풍속 얘기할게요. 책화. 남의 구역에 침범하면 소, 말, 노비 등으로 배상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같은 가족끼리 결혼 안 해요. 족외혼. 이건 당연한 건데 옛날엔 당연한 게 아니었어. 조선 후기까지 근친혼이 있었걸랑. 자, 저기요. 가족 외사람하고 결혼하겠다. 자, 사만 가겠습니다. 사만은 좀 고조선하고 달라요. 여기는 재정 분리예요. 고조선은 재정 일치잖아. 제사장하고 정책 지배자하고 같은 사람이었잖아. 여기는 제사장 따로 정책 지배자 따로입니다. 제사장을 청군이라 그러고요. 이 사람이 귀신과 소통하는 신성구역을 소도라 그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치적 지배자 신지 읍차. 그래서 얘네들의 주된 경제 생활은 우리나라 남단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만이 거기 아니야. 경기, 충청, 전라, 경상. 마한, 변한, 진안.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온대 계절풍 기후 지역으로서 여름에 습하죠. 통합사회 다 하셨잖아. 그러니까 뭐가 잘 돼? 변홍사. 그래서 변홍사 읍차 이렇게 외워. 자, 5월과 10월에 계절제 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5월이 이제 시 심을 때. 지금 현재 단오의 기온이고요. 시 심을 때 잘 되게 해주세요. 5월에 행사. 10월에 수확할 때. 와, 이렇게 많이 수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려요 하나님. 뭐 이런 느낌으로 행사 2번 합니다. 먹고 살 게 많으니까 행사 2번이나 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가겠습니다. 자, 고구려의 귀족회의를 우리가 제가회의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는 뭐 부여든 고구려든 부족장을 말하는 겁니다. 부족장 회의라는 뜻이고요. 자, 이를 주관하는 5세기 최고 귀족 관료를 대대로 이렇게 부르다가 7세기에는 망리지, 나중에 추후에 보장왕 때 연개소문이 대망리지라고 하는 직책을 만들어 제가회의를 주도합니다. 귀족회의고요. 고구려는 주몽대왕이 나라를 처음 건국했을 때 졸본을 도우수하면서 건국을 해요. 그 다음에 2대 유리명왕 때 국내성으로 천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수왕 때 평양성으로 천도를 하게 되죠. 거기다 써놓을래요. 졸본성에다가 오녀산성 이렇게 썼어요. 오녀산성. 그 오녀산성 나오면 이제 졸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오녀산성. 자, 정치 가겠습니다. 태조왕. 자, 이 태조왕 업적 잘 나와요. 게르부고씨가 이때부터 독점적 권력 장악합니다. 그래서 5부족 중에 이제 황제배초라는 부족은 저기 게르부밖에 없다. 그 연맹국가 단계에 있는 국가들은 역사학자들이 국가로 안 봅니다. 그래서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 즉 중앙 집권화를 이뤄야 국가로 보는데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고구려를 국가로 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뭐 이때부터 뭐 국가 체계가 만들어졌으니까 나라 건국한 거나 다를 바 없어서 태조라는 묘를 갖고 계신 거예요. 왕 이름을. 이 사람이 1대 왕은 아니야. 1대 왕은 동명성왕 추모대왕이라 그래. 고주모. 자, 6대 왕이에요. 자, 동옥절을 정벌했다. 이것도 잘 나옵니다. 자, 함경도에 있는 동옥절을 정복을 했죠. 자, 그리고 2세기 고국천하. 이 사람 잘 나오지. 아버지 신대왕 때 왕권이 굉장히 강했고요. 아버지 신대왕으로부터 왕위를 그대로 물려왔습니다. 자, 무슨 상속으로 왕 되신 분? 최초로 부자 상속으로 왕 되신 분. 부족적 오부를 행정적 오부로 개편을 하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 원래 이제 각 부족장들이 고구려의 지방을 이렇게 관장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럼 이 지방에 있는 부족장들은 지방을 직접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애들이니까 그 지방민들은 자기 지역을 직접 관할하는 부족장의 힘이 더 두려울까? 아니면 저 멀리 국내성 수도에 있는 황제의 힘이 더 두려울까? 지방에 있는 부족장의 힘이 더 두려울 거 아니야. 지방이 통제가 안 돼. 이 부족장들이 여기에 실질적인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또 지방에서 반란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행정적 오부. 여러분 역사 배울 때 행정 나오면 나랏일이야, 나랏일. 자, 나랏일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서 기존 수도 국내성을 5구역으로 쪼개겠대. 북부, 남부, 동부, 서부, 중부. 그래서 지방에 있는 부족장들아 국내성 구역을 5구역으로 나눴으니 지방에 살지 말고 여기 국내성 한 구역씩 줄 테니까 여기 중앙 수도 들어와서 살아. 그래서 자기 옆에 관리로 만들어 버린 거야. 중앙에 살게끔 하면서. 뭐 지금 따지면 뭐 대통령이 당신들에게 뭐 서울 땅 하나씩 줄 테니까 여기 들어와서 살으래요. 그럼 가야지. 근데 이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제 너네들을 간섭할 수 있게 되죠.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왕권 강화 정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국내성을 5구역으로 나눈 걸 우리가 오부라 그래. 진대법이라고 해서 곡식이 봄에 없어 백성들이. 봄에 곡식이 없는 백성들한테 낮은 이자율로 곡식을 대출해주고 그들이 수확하는 언제 갚아라? 가을에 갚도록 만들어주는 진대법 복지제도가 고국천왕 때 을파소라고 하는 국상 재상의 권위에 따라 실시가 되게 됩니다.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미천왕 낙랑군 축출 이것만 외워라. 낙랑군이 지금 현재 어디다? 평양이다, 평양. 그래서 이때 이 낙랑군을 축출했다는 소리가 뭐냐? 정은이가 살고 있는 정은이 알지? 북한 정은이. 그 친구가 살고 있는 평양을 고구려가 장악했다는 소리하고 똑같아. 그래서 그 다음 스토리가 고국원왕 때 전현이라고 하는 중국 국가가 있어요. 여기 위치해 있는데 전현의 황제 모용왕이 고국원왕에게 군신 관계를 요구했는데 고국원왕이 이를 거절하자 전현이라는 이제 나라가 3만 대군을 끌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백제 근초광께서 3만의 군사를 이끌고 평양성에 침공을 하게 되었고요. 고국 원왕은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싸우다가 백제 병사가 쏜 화살에 맞아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국 원왕 본명이 고사유인데요. 사료 나면 고사유로 나올 거야. 고사유가 전사한 곳은 바로 근초광에 의해서 평양성 전투에서 사살당했죠. 근데 이 평양성은 근초광이 함락시키지 못합니다. 그의 아들 소수림왕이 지켜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왕이 소수림왕. 자, 소수림왕은 아버지 고공원왕에 대한 복수를 하기 전에 왕권 강화하고 내치 정비부터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왕권 강화를 위해서 중국에서 유학을 갖고 온 뒤 유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중앙학교 태학을 만듭니다. 그리고 중국의 체계적인 법률 체제인 율령을 수용하고 이걸 고구려의 법체제로 반포를 하게 되고요. 불교를 수용하고 공인하는데요. 이때 중국 국가가 전진이라는 나라예요. 중국이 이때 화북지역 북쪽이 5개 오랑캐들에 의해서 16개 국가로 쪼개진 556구 분열기였거든. 그중에 전진이라는 나라였어요. 아니 그거 몰라도 돼. 그냥 이거 세계사 쪽. 아무튼 전진이라고 하는 중국 국가하고 교류를 했고 이때 전진의 승리 순도에 의해서 불교가 들어오고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때 합법 정부로 공인합니다. 광개토태왕. 북쪽으로는 북만주 일대까지 영토를 확장했고요. 남쪽으로는 한강 이북까지 진출을 합니다. 그리고 광개토태왕이 최초로 연호를 제정하는데 영락이에요. 영락. 연호가 뭐냐? 연도를 부르는 기준을 말해요. 그래서 광개토태왕께서 영락이라 연호를 전하셨다. 그럼 영락 1년, 영락 14년 이렇게 연도 세는 거예요. 영원할 영의 즐거울 낙자. 내가 다스리는 동안 고구려 백성들 영원히 즐겁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라의 원군을 파병해줘요. 외인들이 그때 당시에 신라에 쳐들어왔고요. 백제의 사주로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당시 백제 가야 왜 이렇게 연합을 해서 고구려하고 신라를 조질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외인들이 먼저 신라의 공격을 해왔고요. 신라의 황제 뇌물마리간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뇌물마리간을 도와주고자 5만의 대군을 신라 땅에 내려 보내게 되었고요. 외인들은 자신들의 동맹국가인 금관가야의 중심지인 김해로 도망가게 됐고 광개토태왕은 이 외인들을 추격하여 이때 가야의 중심지가 김해가 초토화돼요. 그래서 고구려 광개토태왕의 침입에 따라서 왜군들이 그쪽으로 도망갔으니까 김해가 초토화되고 가야의 중심지가 고령으로 이동되게 되는 이런 일도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수왕이라고 있어요. 광개토태왕 아들인데요. 아버지 업적 기념하기 위해서 국내성에다가 광개토 태왕릉비를 만들었고요. 자,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한데 얘가 중요해. 평양천도. 수도를 427년 평양으로 천도하게 되죠. 이유 남하 정책이라고만 알고 있으면 돼요. 남쪽으로 이제 내리기 위해서 영토를 진격을 하기 위해서 수도를 남쪽으로 이동을 한 거죠. 사실 국내성, 기존 수도 국내성을 중심으로 아버지 광개토태왕을 따라다니면서 천하를 호령했던 구귀족 삼촌들의 힘이 너무 강성하여 황제 노릇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도읍지가 필요하여 평양으로 천도를 한 건데 더불어 남하 정책까지 한 거죠. 그 남하 정책이 있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비석 이거 중요합니다. 충주 고구려비예요. 그리고 이 남하 정책을 했다는 건 당시 백제하고 신라하고 지금 막 전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중국이 이때 당시에 오랑캐가 만든 북조 왕조가 있고 진짜 중국인들이 만든 남조 왕조가 있는데 이 두 중국 왕조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 적대적으로 지내야 돼? 아니 친하게 지내야지. 그래야 이 남쪽에 있는 백제, 신라하고 전쟁에 집중할 수 있지. 그래서 친선 관계를 체결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제 가겠습니다. 자, 백제의 수도변천사. 자, 원조대왕이 한강 땅을 도읍 삼아 위례성, 한강 아래 위례성을 만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도읍지가 장수왕의 남하 정책으로 위례성이 함락되게 되자 웅진으로 천도하게 되고 마지막 도읍지가 성왕 때 사비성으로 수도를 천도해서 사비성에서 백제 역사 마무리됩니다. 백제 귀족회의는 정사회의예요. 그 백제 마지막 수도가 사비성이잖아. 현재 지명상 부여예요. 충청남도 부여군. 거기에 호암사라는 사찰이 있는데 거기에 크다란 바위가 있대. 그 바위 앞에 모여갖고 왕각 귀족들이 정사를 논했다 해서 이 바위 이름이 정사함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간 정사함회의, 이 정사함회의를 주관하는 최고 귀족 대표 상좌평. 그래서 좌평무식이 나오면 그냥 다 백제로 꼬라 박아라. 그러면은 맞다. 자, 3세기 고이왕 가겠습니다. 고이왕 때 한강 유역을 다 장악을 해요. 그래서 한강을 토대로 대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이때 다 마련이 됐고요. 거기다 좀 적을래? 당시 그 백제가 있는 곳이 마하냐?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그 친구들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가 어딘지도 모르는 아직 학생들이 있어. 구글 지도 켜. 지도 키고 지도 보면서 좀 공부해. 혹시 그 지도를 보면서 공부하면 누군가가 총으로 쏴버리겠다는 협박을 당한 상태니? 애들이 공부를 좀 괴랄하게 해. 괴랄하게 공부하니까 괴랄한 성적 나오는 거야. 자, 아무튼 자, 우리는 이성을 갖고 있는 인간으로서 그런 것 좀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아무튼간에 좌평 나오면은 미안해 이거구나. 목지국 병합 써. 목지국 병합. 목지국 병합.
당시 마한 지역을 이끌고 있었던 패권 국가였는데요. 목지국을 병합해서요. 고이왕의 백제가 마한의 패권 국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율령을 수용하고 반포했다는 추측이 있어요. 기록은 없어. 그러니까 막 이때 막 범장지법이든 뭐 법이 막 제정되니까 학자들 이때 아마 중국의 법률인 율령이 이때 백제에 들어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본고 있는 거예요. 고유왕 때. 자, 그리고 이제 백제는 16관등제입니다. 16등급의 관등제에다가 위기질서 구분 목적으로 자비청 삼색공복을 도입합니다. 그리고 왕이 아무리 잘나도 나란 일을 다 혼자 할 수 없어. 그래서 6명의 재상을 두니 이걸 육자평 제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좌평무식이 나오면 백제야. 그래서 뭐 내신자평, 내법자평, 내두자평, 위사자평, 조정자평, 병관자평 이렇게 있는데 지금 시간 없으니까 다 외우지 말자. 근초고왕. 근초고왕 때 경기, 충청, 전라도 지역을 하나의 영토로 다 병합을 하죠. 마한을 병합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요서, 산둥반도까지 진출했다는 기록이 있고 일본 남도의 규슈까지. 그리고 심지어 평양성을 공격해서 여기다 별표.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와. 고국원왕이라는 고구려 황제를 전사시키고 오죠. 자, 그리고 요때 그 적어 놓으세요. 근초고왕이 교류했던 건 중국 남조 왕조의 동진이에요. 동진. 그래서 이 동진하고 가야하고 일본하고 동맹 관계를 체결해. 그래서 일본이 이 백제 신화로 들어온과 동시에 칼을 선물해줘요. 근초고왕이. 칠지도. 아니 칠지도 뭐 대충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하나 더 하나 더. 이렇게 생겼잖아. 요 칼을 선물해줘요. 그래서 일본 천황이 기분 좋아하고 이소코나미 신궁에 아직까지도 보관 중. 자, 그리고 이 침유왕 때, 자, 이 4세기 때 중국 남조 왕조가 동진이에요. 그래서 백제는 동진하고 주로 교류했어, 4세기에. 그래서 동진에서 마라난타라는 승려가 부처 믿으세요. 불교를 알려준 거지. 그래서 이때 합법화 공인됐다라는 거. 자, 5세기 가겠습니다. 나제 동맹 별표 치십시오. 5세기는 고구려 장수왕의 전성기예요. 남하 정책하고 있죠. 남하 정책을 막기 위해서 비유왕과 눌지마니까니 나제 동맹, 백제 신라의 동맹을 체결하게 됩니다. 장수왕이 사료로 나오면 고거련이라는 본명으로 나와요. 거련의 군사 공격으로 인해서 위례성이 함락되었으며 왕이었던 부여경은 피살됐다. 이 부여경이 계로왕이다. 계로왕. 그래서 이때 위례성이 함락되기 전에 서문으로 달아났으나 위례성 근처인 아차산성에서 계로왕은 고구려 장수왕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부여경이라고 나올 거야. 계로왕이 사료에서 나오면.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문주태자가 신라에서 원군을 받고 올라오고 있는데 이미 수도 도움이 위례성은 넘어갔고 아버지 계로는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럼 이 문주 입장에서는 위례성으로 돌아갈 수 없네. 그래서 산이 많은 웅진으로 천도하게 된 겁니다. 외적 침략 방비에 유리하니까 산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동성왕입니다. 소지마리깡과 결혼 동맹 체결해요. 나제 동맹을 더욱더 굳건히 한다라는 목적을 갖고 있고요. 자, 6세기 무령왕입니다. 이 무령왕은 22담로라고 하는 거를 설치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지방간호소 왕족을 파견해서 당시 5세기 무렵에 백제 왕을 자꾸 귀족이 암살해. 이러한 귀족들의 권력을 누르고자 지방 귀족들의 힘을 누르고자 지방의 22담로 지방관의 왕족을 파견한 게 무령왕의 업적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중국 남조 국가는 양나라예요. 그래서 양나라하고 주로 교류를 했고요. 이거는 몰라도 돼. 자, 성왕 가겠습니다. 자, 이 성왕은 백제에서 나라 이름을 남부요로 교체를 해요. 뭔가 새로 시작하려면 이름부터 바꿔야죠. 남부요로 이때 이름 바꿨고요. 그다음에 수도를 웅진에서 사비로 바꿉니다. 대외 진출이 유리하죠. 여기가 다 평야예요. 무슨 출판사더라? 비상에 둔 것 같아. 비상 출판사 애들 잘 들어. 이 사비성에 부소산성과 나성이 있어요. 부소산성. 나오면 이거 사비 뭐 얘기하는 거야. 다른 출판사 하지 마. 자, 5호부 사비성을 원활히 다스리기 위해서 북부, 내부, 남부, 동부, 서부에서 5구역을 쪼개. 수도를 5구역으로 나눴다. 5부. 야, 여기다 별표. 지방을 5구역을 나누는데 지방을 방이라 그래. 그래서 5방. 그래서 이 방구역에 투입되는 지방관을 방령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중앙관청 12개, 지방관청 10개 해가지고 22부. 자, 잘 들으세요. 왕 이름에 성자 들어가잖아. 이게 이룰성자거든. 행정체제를 완성하면 다 성왕이라 그래. 또는 성종이라 그래. 그래서 고려 성종도 이성육부 완성한 거고, 그 다음에 조선 성종도 행정법전인 경국대전 완성했으니까 성자가 붙는 거야. 그래서 이분도 지금 행정체제 이렇게 정비하셨잖아. 그러니까 성왕이야. 그리고 요거 별표. 신라 진흥왕과 손잡아 5세기에 고구려에게 빼앗겼다 한강 땅을 일시적으로 회복을 하는데 진흥왕이 배신해서 한강 하류 땅까지 다 차지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 신라 진흥왕하고 싸우는 그 과정 안에서 충북 옥천에 있는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이 전사합니다. 성왕이 만약에 사료로 나오면 부여명농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부여명농이 관산성에서 피살됐다. 그러면은 6세기 성왕입니다. 그래서 성왕하고 진흥왕하고 항상 세트로 이어져야 된다. 다음 거. 신라 정치사입니다. 수도 금성입니다. 경주고요. 자, 지배자 명칭 좀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1, 2, 3세기 때는 박석 김씨가 왕위를 교대로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중앙 집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1세기 거석안 귀인 또는 부족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차차홍 제사장 무당입니다. 농경민족 입장에서는 뭐 날씨 주관한 제사장이 어떻게 보면 전부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왕하고 있는 거죠. 이삭은 연장자라는 뜻입니다. 이빨 많은 새끼라는 뜻이에요. 이빨 많으면 경력 많고 나이가 많다. 야, 농사짓는 농경민족 입장에서는 경험 많고 나이 많은 사람을 리더를 해야지, 그지? 그래서 이삭음이 연장자라는 뜻이야. 마리까는 모든 군장을 대통합한 대군장 대수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까 치고 처음 사용한 게 4세기 뇌물 마리까. 이후 3세기까지는 박석 김씨가 교대로 왕위를 장악하다가 이때 경주 김씨가 독점적으로 권력을 장악해요. 그래서 마리까 치고를 사용할 수 있었고 갑자기 내치정비 끝났는데 외인들이 쳐들어오네. 그래서 외인들의 공격을 막고자 고구려 광개토태왕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광개토태왕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증거가 호우명 그릇이라고 있어요. 아 힘들어. 자 5세기는 아까 했으니까 넘어갈 거야. 나세동맹 결혼동맹이다. 자 지중왕. 지중왕은 서로 바꿔는 우경농법을 처음으로 실시했고요. 그래서 이전보다 농업 생산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사로국에서 원래 이름이 사로국이에요. 신라가 새로울 신 금을 낳자 써가지고 천하를 새롭게 망라한다는 의미에서 신라로 나라 이름을 교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양반 마리깐 칭호 안 사용하고 왕이라는 칭호 사용하지. 중국식 지배자 명차 명칭 왕이라는 칭호를 첫 번째로 사용하신 분이고요. 그 다음 이사부 장군을 보내서 우상국을 정벌 하는데 야 인간적으로 이건 알자. 한국인이면 야 우상국 어디야? 울릉도하고 독도죠. 그래서 독도가 고대 6세기부터 우리나라 영토였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버풍왕 하겠습니다. 버풍왕은 신라의 국방부 즉 병사를 총괄하는 병부라고 하는 행정부서를 만들었습니다. 불교가 공인돼요. 2차 돈의 순교로 인해서. 그리고 법흥왕이 법을 흥하게 만들어서 법흥왕인 거야 이름이. 그래서 율령을 수용하고 반포한 거지. 그러니까 중국 법을 율령이라 그래. 그리고 이제 특히 잘 나오는 게 법흥왕에서 이것도 법흥왕 때 신문제도 골품제 정비되고요. 17관등제에 사색 공복을 도입해요. 위계질서를 구분하기 위해서 자비 청황색. 그리고 또 하나 더 상대등이라고 하는 최고 귀족 관직을 하나 만듭니다. 화백회의에서 귀족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최고 귀족 대표인 거야. 여기에 잘 나오니까 별표 금관가야를 병합합니다. 법흥왕이 내치정비 끝나고 낙동강 유역 금관가야 영토로 영역을 확장하려고 드니까 어차피 저 신라 법흥왕한테 병합당할 거 자진해서 들어가자 해서 금관가야의 마지막 황제가 김구해입니다. 김구해가 가야 백성들이 이끌고 금관가야를 통째로 갖다 바쳐줘요. 그래서 이때 금관가야가 병합됐는데 김구해가 통째로 갖다 바쳐줬다 나라를. 이거 꼭 기억해. 잘 나와. 진흥왕 하겠습니다. 한강부터 함경도 영역까지 이렇게 영토를 확장했고요. 4개의 순수비와 하나의 단양적 성비를 만들었고요. 청소년 조직 화랑도 이거 말했나? 말 안 했구나. 청소년 단체 화랑도를 정비했다. 이거 갖다가 문제를 많이 내. 그리고 여기다 별표 대가야를 정복했다. 그래서 금법대진 이렇게 외우시면 좋아요. 금관가야는 법흥왕 때 망했고 대가야는 진흥왕 때 망했다. 이렇게 외우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발해입니다. 이제 남부고시대요. 자 발해 나올 만한 것만 얘기할게. 발해를 건국한 게 고왕 대조영이고요. 동모산이 원래 수도였어. 동모산. 저 산 이름 잘 기억해. 동모산. 무왕 얘기했습니다. 이게 쌀무자거든. 쌀무. 그러니까 무자가 들어가면 왕 이름에 영토 확장. 북만주 일대로 영토를 확장했고 그 과정 안에서 당나라의 산동반도 넝저우 등주를 선진 공격해서 당과의 전쟁도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무왕에서 주로 많이 물어보는 거는 외교 관계예요. 그럼 지금 이 무왕은 당나라하고 전쟁하고 있잖아. 그 중국 당하고 혼자만의 힘으로 싸우기 힘들어. 그래서 러시아 몽골 땅 돌아다니고 있는 돌궐과 친선관계 체결해. 그래서 당과 싸우기 때문에 돌궐하고 동맹을 체결한 거야. 그리고 무왕은 조금 이게 좀 심해요. 고구려 계승의식이 심해서 조상국가인 고구려를 무너뜨린 당하고 신라는 자기의 원수국가야. 그래서 신라를 계속 시간만 나면 공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라하고도 전쟁 중이니까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신라 남단에 있는 일본 외하고 친선 외교관계 체결했다는 게 또 포인트. 문왕 가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외교관계예요. 원래 무왕 때만 해도 당하고 신라하고 막 싸웠는데 이때 다시 친선관계로 들어가게 돼요. 자 그리고 이 문왕은 당나라의 선진 문화를 수용해서 당에서 나라를 운영하는 중앙행정체제를 삼성육부라고 그러는데요. 이 문왕이 발해로 갖고 옵니다. 그래서 발해 중앙행정체제도 삼성육부예요. 근데 이름하고 운영적인 측면은 발해만의 독자성을 가지고 다 바꿔요. 리모델링해요. 그리고 국자감이라고 당나라 중앙학교의 커리큘럼을 그대로 모방해서 주자감이라고 하는 발해 중앙유학교육기구를 만듭니다. 네. 그리고 스스로를 대왕 황상이라고 칭하면서 황제라고 칭했다는 거 봤을 때 엄연한 황제 국가였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좀 하나 더 써놓을래? 전륜성왕이라고 스스로 자칭을 해. 전륜성왕이 뭔데요? 불경에서 나오는 신화적인 인물인데요. 그 중생들을 구제시켜주는 그런 신화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 이념을 통해서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키고자 했었던 거예요. 선왕 가겠습니다. 뭐 이거 하지 마. 북쪽으로 해이론강, 동쪽으로 연해주, 뭐 서쪽으로 요동, 뭐 그러니까 아무튼 이때 최대 영토 판도.
전성기. 그래서 이 선왕이 넓은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방 행정 체제를 만드니 수도인 상경, 용천, 무성을 중심으로 중경, 남경, 서경, 동경에서 중심 도시 5개, 5경, 그리고 전국을 15부 15구역을 쪼개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62개의 주지역을 둡니다. 그리고 선왕 때 하도 발해가 잘 나가니까 당나라 사람들이 동쪽 바다에 위치한 강성한 국가이다 해서 뭐라 불러? 해동성국. 그리고 발해 마지막 황제가 애왕입니다. 거란의 침략에 의해서 멸망이야. 거란의 부족장 야유라복의 침략에 의해서. 그래서 거란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나서 애왕의 태자 대광현은 형제국가라고 인지되어지는 왕건이 세운 고려로 망명을 합니다. 왕건은 발해 유민들의 망명을 받아주었죠. 자, 통일신라 중대입니다. 최초의 진골 출신의 왕, 무열왕이 원래 골품제 신분상 성골만 왕을 할 수 있는데 성골이 이제 씨가 말라버리다 보니까 진골 출신의 왕이 있으니 그게 김춘추 무열왕입니다. 자, 무열왕 때 백제가 멸망했고요. 사정부 설치했다 별표. 이거 어떤 교과서든 잘 나와요. 사정부는 나란히라는 공무원이 비리를 저지르면 돼, 안 돼? 안 돼.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기 위한 검찰청이에요, 신라에. 문무왕, 사료로 나오면 본명 김범민이라고 나올 거예요. 아버지가 백제를 멸망시켰으면 이 양반은 상식적으로 어느 나라 멸망시켜야 돼? 고구려. 근데 약조된 걸 안 지켜 당나라가 원래 평양 이남 지역은 신라한테 주기로 해놨는데 백제 붕운동 세력 진압하겠다고 웅진했다고 웅진도독부를 신라 경주했다가는 계림 대독부를 그 다음에 고구려 멸망시키고 고구려 수도에 평양에다가 안동도읍을 설치를 하잖아. 그래서 외세 세력인 당을 한반도에서 축출하고자 7년간의 나당 전쟁을 벌이게 됐고 대표적인 전투가 매소성 기벌포의 전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삼국통일의 과업을 달성을 하게 됩니다. 그 외사정이라고 하는 거는 지방에 고구려 백제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그것이 두려워 그들을 감찰하기 위해서 보내는 감찰관입니다. 이거 나오는 교과서 있고 안 나오는 교과서 있는데 나오는 교과서만 외워. 신문왕. 아, 이건 무조건 나와. 별표. 신문왕의 왕권 강화 정책 3개를 쓰세요 하면은 이거 3개 하면 돼. 김음돌 모욕 사건. 당시 장인어른 김음돌을 중심으로 신라 진골귀족과 가야계 진골귀족들이 똘똘 뭉쳐 왕권을 견제하고자 했었어요. 그래서 김음돌이 영모죄를 엮어서 그를 추종하는 모든 진골귀족들을 다 죽입니다. 네. 그럼 이제 진골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세력들이 황제 곁에 서야겠죠. 머리 좋은 육두품 신하들을 중앙에 관직으로 주로 많이 임용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노급 폐지 관료 전쟁을 이거 너무 중요해요. 목에 담이 걸렸어요. 자, 노급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는 화폐가 제대로 유통이 안 되잖아.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월급 대가로 뭘 줬다? 땅을 줬다. 그럼 땅에 대한 소유권을 준 건 아니야. 소유권은 다 왕이 갖고 있어야 돼.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한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수조권이라고 하는 것을 준 건데 이걸 뭐 노급이라 그래. 근데 이 노급은 수조권뿐만 아니라 노동력 징발권까지 같이 줬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백성들에게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건데 이걸 이용해서 지방에서 사병을 양성하고 있었던 게 우리 중앙 귀족들이었어, 신라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자꾸 노동력 징발권 때문에 사병을 귀족들이 양성을 하니까 어떻게 한 거야? 노급을 폐지를 해버린 거야. 그리고 새롭게 월급제도 관료전 새롭게 개편해서 준 거죠. 관료전은 이제 수조권만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노동력 징발권이 빠졌으니까 이제 중앙 귀족들은 지방에서 사병 양성 가능 불가능 이렇게 해서 왕권이 강화됐죠. 자, 그리고 이제 중앙 행정 체제 이것도 중요하니까 별표. 집사부를 중심으로 한 14부 행정 체제가 이때 완성이 돼요. 집사부가 이때 만들어졌다는 건 아니고 7세기 진덕여왕 때 만들어졌어요. 근데 기존에 설치됐던 집사부에 12개의 행정 집행부서가 있었는데 여기에 2개 부서를 더 추가시킨 게 신문왕인 거야. 그래서 완성을 했다. 집사부는 왕명출납을 담당하는 왕의 비서실입니다. 왕명출납, 왕의 명령을 신하들에게 전달하고 신하들의 뜻이 담긴 상소를 왕에게 간결하게 정리해서 올리는 그런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장관이 뭐냐 처음엔 중시 이렇게 불렀다가 나중에 시중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왕의 비서실장이야 시중은. 그럼 이때 신문왕 때 왕권이 굉장히 강했으니까 그럼 이때 시중의 권한도 강하다 약하다? 강하다. 왕하고 반대되는 세력이 귀족 집단이잖아. 귀족 대표를 뭐라 그래? 상대등의 힘은 이때 당시 굉장히 낮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국을 구주 총 9개 지역으로 개편을 하는데 고구려 유민들을 위한 북부 지역구 3개, 백제 유민들을 위한 지역구 3개, 신라 유민들을 위한 경상도 지역구 3개 이렇게 나눠줍니다. 1대1대1 비율로 맞춘 거 봤을 때 신문왕은 타 민족을 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었다. 민족 융합 체계 하나죠. 오소경 이거 잘 나와. 수도가 너무 동남쪽 똥구멍 경주에 치우쳐 있으니까 너무 동남쪽에 수도가 치우쳐 있으니까 이 경주에서 모든 전 지역을 다스리기가 힘들어. 그래서 지방에 수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대도시 5개를 깐 거예요. 북원경, 중원경, 금강경, 서원경, 남원경. 그래서 이제 총 5소경. 그래서 5소경은 수도의 치우침을 방비하기 위해서 설치한 대도시입니다. 일종의 지방 광역시라고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힘들어.
자, 중앙군은 구서당이라고 해서 총 9개 군부대인데요. 고구려, 백제, 신라, 말갈인들 전부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신문왕의 민족 융합 정책이죠. 10정. 원래 한 지방마다 하나씩 배치해야 돼요. 근데 지방이 총 몇 개야? 9개잖아.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주라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10정은 군부대가 10개라는 거잖아. 그럼 어디에 하나 더 배치했다는 소리야. 그럼 어디에 하나 더 배치했냐면 발해하고 접경 지역인 이거 외워야 돼. 한주 지역이라고 있어. 한주. 여기에다가 신문왕이 군부대를 2개를 배치한 거야. 발해가 맨날 쳐들어오니까. 그래서 한주 지역에 군부대 2개 배치해서 중앙군이 10개, 10정이 된 거죠. 그리고 이것도 별표 잘 나와. 자, 신문왕 그냥 다 외우세요. 신문왕이 만든 중앙유학교육기구를 신라에서는 국학이라고 부릅니다. 발해 같은 경우에 주자감 이렇게 부르는데 신라는 국학. 자, 성동왕 넘어가고 경동왕 넘어가고 해공왕. 해공왕이 신라 중대 마지막 왕이었다. 그래서 해공왕이 피살되었다라고 나오면은 이제 하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지금 나올 만한 것만 정리해 주는 강의니까. 이거 성덕왕 경덕왕 해고 성덕왕 경덕왕 효소 성덕 경덕은 그 2단은 경제사 쪽에서 나와요. 자, 하대 갈게요. 헌덕왕 김원창의 난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때 하대의 특징은 무열계 진골과 뇌물계 진골 애들이 끊임없이 왕권을 놓고 쟁탈전을 벌여요. 150년 동안 20명의 왕이 교체되는 혼란입니다. 그래서 김원창이가 헌덕왕 때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때는 뇌물계 진골 애들이 왕위를 장악하고 있었어. 김원창은 무열계 진골 후손이야. 그래서 김원창의 아버지가 김주원인데 아버지 김주원이 원래 무열계 혈통이랑 왕이 될 운명이었거늘 왕도 못 되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다. 그래서 아버지가 왕 못 된 걸 분노해서 김원창이가 웅천주를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킨 거야. 물론 광군행위에서 진압이 됐지만 이것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김원창이는 웅천주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 나라 이름을 장안이라고 해서 괴뢰국가 하나 만들었고요. 연호를 경운이라고 했습니다. 장안 정도만 외워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흥덕왕 때 장보고가 와서 자기에게 전라남도 완도 부근에 군사기지 하나만 설치해주면 주변에 있는 왜구들 해적들을 싹 다 소탕해서 해상무역에 패권을 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보고가 만든 게 청해진이죠. 문성왕 넘어가요. 자, 진성여왕 가겠습니다. 장보고에는 안 나와요. 근데 이제 가끔가다 선생님들이 저거까지 가르치니까 내 거 필기노트에 넣기는 한 건데 그냥 캔슬. 자, 진성여왕 가겠습니다. 진성여왕 때는요 진골 귀족들의 사치 향락 생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온 시험 포인트 가장 많이 나오는 포인트가 저거야. 원종 애노에나 어느 출판사 교과서는 무조건 사료 저거 다 있어. 그러니까 저거 갖다 시험 문제 많이 뽑아내. 자,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 지금 현재 상주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경주에는 적고적이라고 해서 적색 바지를 입고 돌아다니는 도적 무리들이 경주 침략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적고적의 난과 원종 애노의 난이 나오면 진성여왕 때 물어보는 거야. 그럼 답은 나머지 이게 2개겠지. 그래서 지방의 백성을 거느리고 군사를 강화하고 있는 지방 실력가 집단을 호족이라고 부르는데 이 호족들이 어차피 민심을 신라 중앙 정부에게 등을 돌렸으니 나를 따르는 백성과 군사들을 이끌고 차례 지방에서 독립국가를 만드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해서 호족 중에 견훤이라고 하는 호족은 완산주 현재 전주를 도읍 삼아서 후 백제를 건국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궁에는 송악을 도읍 삼아서 후고구려 건국하죠. 근데 후 백제가 먼저 건국되고 후 고구려가 나중에 건국됩니다. 그래서 뭐 죽주의 기원, 완산주, 견훤, 원주, 양길 이거 안 나와. 안 해도 돼. 자, 그래. 그리고 이제 호족들을 옆에다 써놔. 스스로를 성주 장군이라고 자칭했어. 다시 호족들을 성주 장군이라고 자칭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최치원이라고 당나라의 그 능력 좋은 외국인 관료를 뽑는 빈곤과라는 시험이 있어요. 거기 급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당나라의 황제 총애를 받았던 당나라 관료 출신입니다. 신라 육두품이기도 하고요. 근데 나라가 망하고 있어. 그래서 진성여왕 때 육두품으로 기화를 해서 개혁 아닌 신문십책을 올렸으나 묵살당합니다. 그래서 육두품 친구들이 신라 정부의 등을 돌려버리고 호족과 결탁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도 되고요. 최초원 선생님은 동아출판 이거까지 나와. 최초원 그 신문십책 개혁안이 묵살당하게 되자 정치 생활에 실증 냅니다. 그래서 이제 합천 해인사로 가족들과 함께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여생을 마무리하려고 했었습니다. 이제 고려예요. 잠깐 저는 쉬다 오겠습니다. 자, 다시 계속 하겠습니다. 자, 고려 시대구문 얘기할 건데요. 이제 시대별로 기득권 외우는 건 필수라고 생각해요. 일단 초기에는
고려 건국에 이바지한 개국 공신들을 호족이라 그래. 지방에 이제 군사하고 백성들을 거느리고 있는 실력가들을 호족이라 그러잖아. 근데 이 호족들이 나라가 안정화되는 이제 중기 때 두 개로 쪼개지게 되는데 나는 왕건을 왕으로 만들어주고 나라 건국하는데 이바지한 개국 공신 집단으로서 중앙에 계속 살래. 이런 애들이 권력이 안정화돼서 관직과 재산을 계속 세습을 해요. 이런 친구들을 귀족이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이 문벌귀족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게 돼. 근데 나는 원래 지방에 힘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지방에서 계속 짱 박혀서 살래라고 하는 이런 개국공식 호족들을 성종 때 이후로 향리 이렇게 부르는 거야. 향리. 그러니까 고려는 지방에도 개국공식 호족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지방에 있는 호족들이 향리들의 도움 덕분에 나라가 건국된 거다 보니까 지방을 통제하려고 해도 통제를 못했던 게 고려 역사예요. 그래서 이 향리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군 속현 지역을 호장 또는 부호장이라고 하는 직책에 앉아서 직접 다스립니다. 왕이 파견한 지방관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향리들이 뭐 조세, 뭐 부가라든지 역징수라든지 실질적인 지방 수령 노릇을 한 거죠. 아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신들이 차별을 받다가 화나서 반란 일으켜. 이게 무신 정변이잖아. 그래서 그 이유를 무신직공기라 그러는데 100년간 당연히 권력자들은 무신. 그리고 무신직국이 막바지 최후 권력기 때요. 몽골 애들이 쳐들어옵니다. 13세기에. 그리고 몽골하고 9차례 전쟁했는데 결국 우리나라는 이제 원나라의 신하 국가로 몽골의 신하가 되기로 결심하게 되죠. 그때 몽골 황실 사람들한테 이쁨 받아서 귀족으로 성장한 친구들이 있으니 그들을 권문세족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친원 성향의 권문세족을 공민왕이 견제하고자 성리학을 공부하고 있는 새로운 신진 관료들을 옆에다 두니 이 사람을 신진 사대부들이라고 불러요. 사대부는 뭐냐면 과거를 합격하고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올라온 관료 집단을 사대부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일단 태조 왕건의 업적 가겠습니다. 공산 전투하고 고창 전투만 공부합시다. 아니야 이거 해야겠다. 그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건국했잖아. 근데 연호를 천수라고 했고요. 미래인 교과서 출판사 애들 잘 들어. 왕건은 포정전이라고 하는 곳에 즉위를 해서 포정전, 개경인 포정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황제 즉위식을 마쳤고요. 만월대라고 나올 거예요. 만월대는 뭐냐면 개경에 있는 황궁터입니다. 고려의 궁궐터예요. 만월대. 만월 그냥 달월 그 달이 가득 찼다. 보름달 모양 닮았다 해서 만월. 자, 그리고 이제 철원성에서 고려의 수도 자기의 세력 중심지인 송악 개경으로 천도했다는 거. 공산전투 이거 고창전투 이거 합시다. 자, 일단 이 공산전투는 신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고려 왕건이 군사 끌고 갔는데요. 왜 도와줬는지는 그냥 몰라도 돼. 그냥 이제 아무튼 도와주러 갔어. 자, 아무튼간에 그래서 아무튼 거기서 대구 팔공산이라는 곳에서 후백제 견훤의 매복 작전을 통해서 후백제한테 크게 패배합니다. 이게 공산전투예요. 거기에 대한 리벤지 복수전이 고창에서 벌어진 고창전투야. 이 고창은 경상북도 안동이에요. 지금 현재 지명상. 근데 이 안동 이름을 이때 처음 왕건이 지어준 거야. 왕건은 고창 전투에서 후백제 견훤의 군부대를 격파하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 그래서 동쪽 신라를 편안하게 했다. 그래서 안동이라는 이름을 준 겁니다. 고창 지역에. 그래서 이때부터 안동 이렇게 불리고요. 발해태자 대광현이가 망명을 했고 이 발해 유민들을 왕건은 받아주죠. 그리고 이제 신라 경순왕 이전에 견훤이 먼저 망명을 하고요. 후백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식을 듣던 신라 경순왕이 고려 신하로 망명해서 신라의 통치를 갖다 바쳐줍니다. 이렇게 해서 신라가 들어오게 되죠. 고려 영토 안으로. 민생 안정책 가겠습니다. 취민 유도 정책이라고 해서 백성들한테 세금의 그 법제화, 그 세금을 걷는 데 있어서 그 법제화를 시켜줍니다. 조세, 토지 세금 말하는 건데 토지 세금을 걷을 때 그 땅에서 나온 생산량의 10분의 1만 걷어라라는 식으로 법제화 시켜줍니다. 이 이상 걷으면 이제 매매 맞는 거예요. 자, 그리고 봄에 백성들이 곡식이 없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봄에 곡식이 없는 백성들에게 낮은 이자율로 곡식을 대출해주고 그들이 수확하는 가을의 값도로 만들어주는 흑창이라고 하는 관청을 경기 수도권 지역에만 설치합니다. 이게 너무 반응이 좋으니까 전국적으로 고려 성종 때 확대 설치되면서 이름을 의창으로 바뀌게 돼요. 호족 딸들하고 다 결혼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딸이 없고 아들밖에 없어. 근데 그 아들하고 결혼해서 이제 가족 관계를 연결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왕시성을 하사하죠. 사성정책. 그리고 나 왕 만들어줘서 고맙잖아. 해서 이제 자기 왕 만들어준 개국공식 호족들에게 역분전이라는 이름의 땅을 각각 하사했던 게 왕건의 업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호족 견제책 이거 두 개 잘 나오는데요. 기인제도. 왕건이 이렇게 얘기해. 그 지방에 있는 호족들아, 니네 아들 때 공무원 시켜주게 다 개경 올려보내. 그래서 다 개경 올려보내니까 공무원을 시켜주는데 사실 인질이에요. 지방에 있는 호족들이 반란 일으켜봐. 니네 아들 때 내가 목 쳐버릴 거야. 뭐 이런 느낌이야. 그리고 이 기인들은 중앙에서 그 어쨌든 뭐 호족 아들들이니까 그 호족이 다스리고 있는 지방에 대해서 정보가 많을 거 아니야. 왕건이 뭔가 그 지방 행정일을 할 때 몰라 그 지방에 대한 정보를. 그래서 자문을 해주는 그런 역할도 했었대요. 자, 그리고 이제 사신관제도 그 호족들을 그 지역 치안 담당관으로 임명을 해버립니다. 만약에
그 지역에서 반란 일으키게 되면 다 호족이 책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지역 관리에만 급급해져서 왕건한테 뭔가 싸우고자 반란을 일으키고자 뭐 계획 같은 거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북진 정책을 통해 대동강부터 원산만 이남의 고려 영토를 청천강부터 영흥만 일대까지 조금 확장시켜요. 그리고 왕건이 제일 싫어하는 게 거란이야, 거란. 왜 그러면 형제국가인 발해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거란 이놈들의 금수 짐승들의 나라이니 이들과 통교하지 말아라. 훈요 10조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이 거란이 세운 나라가 요 나라인데요. 요 나라의 태조 야율덕강이래. 미안해. 야율 아보기가 그 고려하고 친하게 지내고자 낙타 50마리를 사신 30명을 보내서 개경으로 선물을 보냈는데 사신들 다 섬으로 유배 보내버리고 낙타 50마리 개경 만부교에서 굶겨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만큼 거란은 싫어한다. 훈요 10조 후대 황제들에게 남기는 10가지 유언인데요. 여기서 이거 하나만 잡고 갑시다. 우리는 부처의 공덕으로 만들어진 나라이니 매년 하는 연등회 그 다음에 겨울에 하는 팔간의 행사를 매년 성대히 개최하라 라는 말을 남겨요. 그리고 서경을 중요시 여겼다는 거 별표. 고려라고 나라 이름을 정한 것 자체가 고구려를 계승하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옛 고구려의 수도인 서경을 평양이에요. 죄송이 계속 나오려고 하는데 참고 있어. 그 서경이 이제 옛 고구려 수도 평양입니다. 거기를 이제 중요시 여겨서 옛 고구려 영토를 되찾고자 했었죠. 다음 광종 갑시다. 자, 노비양거법. 광종은 어린 나이에 황제 자리에 딱 지기를 했는데 문제는 호족 삼촌들이 아버지를 왕으로 만들어준 건 참 감사해요. 태조 왕건에. 근데 너무 많은 사병을 거느리면서 황제보다 더 강한 권력을 갖고 있어. 그럼 광종은 제대로 된 황제 노릇을 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호족들이 사병을 줄이고자 호족들 사병들이 다 노비로 구성되어 있거든. 광종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후삼국 전쟁 당시에 원래 신분이 양인이었으나 우리 호족 삼촌들에게 전쟁 포로로 납치되어 전쟁 포로가 되어 노비로 전락된 자들을 찾아 원래 신분인 양인으로 복귀시켜라. 이렇게 해서 호족 사병들로 구성되어 있는 노비들이 다 양인으로 해방되게 되자 사병의 숫자는 줄어들 거게 되고 황제권은 강화됩니다. 그리고 노비는 원래 세금 징수 대상이 아니었는데 일반 양인 신분으로 해방이 된과 동시에 세금 징수 대상이 확대가 되었죠. 재정도 튼튼해집니다. 이거 잘 나와. 과거제식. 호족을 견제하고자 하는데 당시 이제 중국 후주인 쌍기가 고려 관료로 있었어요. 그래서 후주라고 하는 중국에서 온 쌍기라고 하는 공무원이 광종에게 건의를 합니다. 황제께서 호족을 견제하고자 하실 때 능력 좋은 관리들이 황제 곁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중국에는 옛날부터 과거제라고 하는 시험 제도를 통해 능력이 증명된 관료들을 선발하는 예법이 있으니 황제께서도 이를 답습하소서. 이렇게 해서 후주인 쌍계 건의에 따라서 과거제라고 하는 시험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렇게 해서 과거를 합격하여 자기 능력을 증명하고 올라온 관료들을 사대부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때부터 사대부들을 누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기용한 거야? 호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색 공복, 자담 비녹색 이렇게 하고 호족들 숙청하고 스스로를 황제라고 자칭합니다. 광종은 연호도 만들어요. 별표 광덕 준풍 잘 나와. 이거 나오면 광종 업적 물어보는 거야. 근데 이때 송나라하고 동맹관계 체결해요. 거란이 세운 요 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송하고 친선관계를 체결하는데 중국에 962년에 송나라 황제는 가오가 있어. 전 세계에서 어떤 민족이든 간에 황제라고 자칭할 수 있는 거는 자기밖에 없어야 돼. 근데 타국의 군주가 스스로 황제라고 자칭한다. 이거 기분 나빠하거든. 그래서 송나라고 외교문서 주고받을 때 왕이라고 낮춰서 표현하고 스스로 고려 안에서는 황제라고 칭하는 걸 내제 외왕 체제라 그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외교 활동했던 거예요. 성종 가겠습니다. 자, 성종은 유학을 좋아해요.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 이념 유학으로 갑니다. 그래서 유학자인 최승로에게 시무 28조라는 개혁안을 받았는데 중심 내용 3개만 공부하자. 이거 잘 나오니까. 최승로는 성종에게 이런 건의를 해요. 유학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적인 학문으로서 당장해야 될 급선무입니다. 당장해야 될 급선무다.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이다. 유학이야. 여기에다 빈칸 많이 뚫어놔. 그리고 불교는 수신, 몸을 갈고 닦는 학문으로서 나중에 돌될 일이지요. 불교를 낮추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낮추라고 하면 불교예요. 그리고 매년 봄에 하는 연등의 행사와 겨울에 하는 팔간 행사를 매년 성대히 개최하고 있는데 이거 개최할 때마다 백성들에게 세금을 과하게 걷고 노동력을 과하게 징발하니 백성들이 이 두 종교 행사를 마땅히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부디 연등과 팔간의 시수를 축소하소서. 그래서 성종은 아예 없애버립니다. 폐지시켜요. 근데 물론 나중에 고려 현종 때 거란하고 전쟁했을 부처님의 힘을 받기 위해서 연등과 팔간회라고 하는 공덕 드리는 행사를 다시 개최를 하긴 하는데 그 전까지는 폐지된 상태였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에 있는 토호 세력들을 누르기 위해서 청건대 지방의 외관, 지방관을 두서서 외관이 지방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저거 이거든. 음악과 예법은 중국의 것이 훌륭해서 중국의 것을 따르되 수레나 거마, 의복, 옷 같은 거는
고려의 풍속을 유지하십시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중국의 문화를 따르자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최승로가. 고려의 문화 살릴 건 살리자 이렇게 했습니다. 중앙행정체제 개편했습니다. 이성민부. 이거는 어차피 뒤쪽에서 행정사 할 때 자세히 다룰 거야. 지방행정체제 12목 설치 이것만 다룰게요. 이 목이 일종의 그 지방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광역시 개념의 도시야. 이게 몇 개가 있었다? 12개. 그래서 전라도에는 전주목과 나주목이 대표적이었어요. 이 목 지역을 관할하기 위해서 파견된 지방관을 목사라고 그러고요. 이때부터 지방 호족들을 향리라고 통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향리제가 실시된 겁니다. 그래서 이 향리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고려의 속군 속현이라고 하는 지역을 직접 다스리는 통치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최승로 씨가 유학 올리라며 그래서 중앙유학교육기구 국자감이 이때 만들어지고요. 지방에 있는 공립중고등학교를 향교라고 부릅니다. 이때 거란하고 전쟁했었고요. 그리고 고려거란 전쟁 이거 잘 나와. 1차 고려거란 전쟁의 배경은 고려는 옛날부터 왕건이 거란은 금수의 나라라 배척하라라고 하는 백어 외교 정책을 명시를 했잖아. 그래서 이 백어 자 거란은 또 송하고 또 사이가 안 좋아. 근데 이 송나라하고는 또 친하게 지내는 게 고려야. 그래서 친송 백어를 구심점 삼아서 소손여인과 요나라 군사 80만을 이끌고 쳐들어왔는데 서희가 그때 당시 외교 담판에서 강동 육주 땅을 획득하고 이 전쟁이 끝나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송과 국교가 단절됩니다. 강동 유주 땅을 요나라 측에서 주는 대신 이 땅을 중심으로 요나라고 공식적인 통교 활동을 하라는 거지. 근데 요하고 적대적 관계에 있는 송나라하고는 국교를 끊어줬으면 한대요. 이렇게 해서 송과 국교가 단절되고 요하고 군신 관계를 맺게 됩니다. 자 그리고 2차 고려거란 전쟁의 명분은 강조의 정변이에요. 서경의 도순권사 강조라고 하는 사람이 군사를 이끌고 개경성을 점령, 당시 황제였던 목종을 폐위시키고 현종을 즉위시킨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나라 성종은 옆나라에서 강조라고 하는 장수 새끼가 정변을 통해 괴뢰 정보를 만들었다 하니 내 그 옆나라 고려의 질서를 바로잡아 주겠다 해서 친히 4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게 됐는데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 수도 개경이 함락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종은 나주까지 도망가면서 계속 싸우고자 하는 의지를 요나라 황제한테 보였습니다. 그리고 양교의 흥화진 전투 잘 기억하세요. 흥화진 전투에서 활약한 게 양교야. 결국 당시 여진하고도 싸우고 있고 고려하고의 싸움도 장기전으로 끌리는 이자 요나라의 황제 성종은 부담감을 느껴서 요나라 수도인 상경 2만 모아서 고려 황제인 현종이 무릎 꿇고 대가리 조아리면은 군사 물리겠다 입조 즉 친조를 요구한 서신을 보냅니다. 현종은 이걸 하겠다고 받아들여서 군사를 물리게 돼요. 요나라 황제는. 이렇게 해서 2차 전쟁 끝냈는데 8년 동안 가지를 않습니다. 친조를. 그래서 요나라 황제는 낚였구나 해서 이때 소배합이라고 하는 요나라 장소를 다시 투입을 시키게 되는데 강감찬이 이끄는 고려여진 연합군에 의해서 귀주대첩에서 깨져버리게 되죠. 그리고 요나라하고 고려는 화친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요나라는 다시는 고려 국경을 침범하지 않겠대. 근데 고려인 입장에서는 거라는 금수잖아. 짐승들이 약조를 안 지키겠지. 그래서 이 요나라의 재침을 막기 위해서 압록강 입구부터 도련포 입구까지 천리장성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숙종 때 이게 별무반 창설이 숙종 때예요. 윤관 장군이 무리한 완안부 여진을 토벌하기 위해서 별무반이라고 하는 특공부대를 만들어요. 그래서 기마병 부대가 신기군이고요. 걸어다니면서 싸우는 보병 부대가 신보군. 그 다음에 이제 승려들 항마군이라 그래. 여진 사탄 마귀를 물리친다 해갖고 뭐 항마군. 그래서 별무반 17만 명의 군부대 갔다가 동북 지역에 있는 여진족을 몰아내고요. 동북구성을 축조해요. 1107년에. 그리고 이 동북구성을 완성한 모습을 담은 그림이 윤관의 척경입비도예요. 축경입비도. 근데 이거 그려진 시기는 또 조선 후기야. 여기 막사연에 있는 사람이 있죠? 윤관 장군이에요. 윤관 장군. 그리고 이제 다시 돌려줬고요. 완안부 여진한테. 그리고 이 여진은 무럭무럭 성장해서 금나라를 건국해서 거란에서 온 요나라와 송나라를 무너뜨리고 우리 인종에게 군신 관계를 요구합니다. 이때 당시 이제 이자겸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로부터 소국이 대국을 숭배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려가 소국이고 금나라가 대국이 되었으니 이 금왕제를 모시는 게 마땅한 도리입니다. 해서 이자겸의 설득에 따라서 인종은 군신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인종 때 있었던 일이에요. 문벌귀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일단 이 문벌귀족, 귀족이라고 하는 거는 대대손손 관직과 재산을 세습하는 친구들을 귀족이라 그래. 그래서 관직세습법 음서제도예요. 음서제도. 그러니까 집안에 5품 이상의 고위급 공무원이나 공신이 있어. 그러면 관직을 그대로 세습받아서 과거 시험 없어도 관직을 제수받을 수 있어. 그리고 공음전이라고 해서 이거 별표 5품 이상의 고위급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땅인데 이게 또 세습이 되는 땅이지롱. 그래서 어떤 애들이 한 집안에서 토지하고 관직을 계속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 문벌귀족이라 그래. 그리고 왕씨가 외가 친척 관계를 통해서 권력을 차지하고 있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자겸이죠. 이자겸은 인종이 자기를 시해하려고 들자 척준경이라고 하는 무인과 함께 가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근데 결국에 진압당해요. 자 이자겸의 난이 진압되고 나서 고려 귀족은 크게 두 당파로 쪼개지는데 이거 잘 나와. 자 개경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김부식인데요. 얘네들이 대부분 신라 육두품 애들이 대다수예요.
육두품 관료 출신 애들이 대다수야. 그러니까 육두품은 유학 좋아하죠. 유교. 그리고 이제 금나라한테 사대하고자 합니다. 수도가 개경이잖아요. 얘네들이 기득권 당파예요. 그러니까 전쟁 터지면 안 돼. 기득권 교체될 수도 있거든. 그래서 금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금은 임금으로 받들어야 될 대상이다. 사대의 대상이다. 그리고 고려는 고구려력이 아니라 신라를 계승한 나라다라고 주장을 해요. 대부분 또 신라 육두품 출신들이 많아서 그래. 서경파입니다. 서경은 평양이죠. 옛 고구려의 수도. 묘청과 정지상인데 묘청이 좌비 승려야 승려. 그래서 불교 좋아하고요. 풍수지리 좋아합니다. 이거 갖다가 인종왕제를 이제 서경으로 천도하고자 설득을 했죠. 풍수지리설로. 계속 말하니까 목이 타서 미안. 아니 그래서 이 묘청이가 인종왕제한테 이렇게 건의를 해. 제가 있는 서경 땅은 대화세 수도의 기운이 가득 모여 있는 땅입니다. 풍수 지리적으로 이쪽으로 수도를 천도하시면 금나라를 정벌할 수 있고 36가지 오랑캐를 신하로 복속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풍수 지리적으로 설득한 거야. 그리고 그 인종왕제를 평양에 모시기 위해서 만든 궁궐이 대화세의 땅이라 그랬잖아. 대화궁이죠. 자, 아무튼 그리고 이제 금나라 정벌 주장합니다. 아까 금나라를 먹을 수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금은 우리가 옛 고구려의 영토를 되찾기 위한 정벌의 대상이지 사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요. 자, 그리고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했다. 이거 당연한 소리겠죠. 근데 이 묘청이 인종왕제가 서경천도 계획을 무산시키게 되자 화가 난 나머지 대위라고 하는 계례국가를 만들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김무식이 이끄는 개경파 군부대에 의해서 1년 만에 진압되고 끝이 나게 됩니다.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무신직권기 때 대표기구 잘 나오는데요. 무신직거기 초기 최고의 기구가 중방이에요. 그러니까 정중부가 무인들이 이래. 아 우리가 문신들하고 한강 관료들 다 죽이고 권력을 차지를 했는데 그놈들이 옛날에 행정일을 했던 중서 문화성과 상서성 관청 들어가서 일하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중부도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렇게 얘기하죠. 원래 그럼 우리 중앙군이 매일 군사회의하기 위해서 중방에 모이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 군사회의군 중방에 행정기능을 추가하세. 이렇게 해서 여기서 나랏일까지 다 처리한 거야. 그래서 무신일권기 초기 최고회의기구가 중방입니다. 그리고 경대성은 정중부를 살해하고 권력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를 지키기 위한 호위부대, 경호실 관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도방이에요. 최충원도 이 도방을 확대해서 자기를 호위하도록 만들었어요. 경호실이에요. 무인 권력 자리를 지키는. 최충원은 이음인을 죽이고 이음인 따르는 세력들을 전부 다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도감은 임시관청이라는 뜻이고요. 나라를 교정하겠다고 해서 교정도감이죠. 그래서 이 관청 만들어서 이음인을 따르는 반대 세력 다 숙청하고 여기서 나중에 나랏일하고 군사회의를 총괄하는 최고의 기구로 성격을 바꿉니다. 그래서 무신집권기 초기에는 최고의 기구가 중방인데 후기는 교정도감이에요. 그리고 문신을 최후가 직접 뽑기 위해서 자기 집 앞마당에다 만든 게 정방이라고 하는 문신 뽑는 인사기구고요. 정방에서 무신들을 도와주는 문신들이 뽑혔다. 그럼 서방이라는 관청에서 3교대로 근무한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원나라 지배기구 가겠습니다. 많네요. 많아요. 쌍성총관부라고 해가지고 원나라가 우리나라 고려를 장악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천령, 함경도 천령 이북당 자리를 원의 영토로 할양을 하래요. 그래서 줍니다. 그래서 원나라 측은 이 천령 이북당, 고려로부터 얻은 천령 이북당을 다스리기 위해서 여기에 화주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 화주 지역에 쌍성총관부라고 하는 지배기구를 설치해요. 동령부, 평양에 설치한 지배기구고요. 그 다음에 정동행성이무소. 자, 이름이 정동행성이잖아. 정벌하러 간다. 어디를? 동쪽을. 그래서 일본 가마쿠라 막부를 정벌하기 위해서 만든 게 정동행성이에요. 행성은 이제 몽골 애들이고 관청이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이게 정벌을 하려고 하는 동쪽 나라는 어디야? 일본. 그래서 일본 정벌 목적이었는데 이제 일본 두 차례 원전 전쟁이 실패로 끝이 나게 되자 원나라 왕제 쿠빌라이 칸은 어차피 수도 개경에 있겠다.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는 내정 간섭 기구로 두자. 그래서 고려의 정치를 간섭하는 내정 간섭 기구로 변화가 이렇게 됩니다. 제주도가 말 키우기 좋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말 키우기 위해서 탐라총관부라고 하는 관청을 설치하고요. 고려 전역에 감찰관, 몽골 언어로 나루가치라고 그래요. 반원 성향을 갖고 있는 고려인들을 색출하여 처단하기 위해서 다루가치라고 하는 감찰관을 고려 전역에 파견합니다. 그 다음 챕터 공민왕입니다. 공민왕은 원나라부터 독립하고자 반원 정책을 했어요. 그럼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원나라 남단의 그 강남 지역이라고 그 강남 지역에서 홍건적이가 반란이 일으켜요. 홍건적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홍색 두건으로 무장하고 홍색 깃발로 무장한 도적무리를 말해. 그러니까 얘네들이 리얼 중국인들이었어. 몽골 애들한테 지금까지 식민 통치 받다가 몽골 애들의 힘이 떨어지게 되자 우리 한족 진짜 우리 리얼 중국인을 중심으로 새로운 중국 정부를 만들자. 몽골 애들을 몰아내고 그래서 홍건적이가 강남에서 반란을 일으켰고 홍건적 무리들이 그래서 이 홍건적 무리들하고 싸우느라 원나라 황실이 정신이 없다는 걸 파악하게 된 공민왕은 그래서 원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반원 정책을 할 수가 있었다. 자, 뭐 일단 대표적인 정책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정방을 협파합니다. 권문세족들이 이 정방을 장악해서 문신 인사권을 남발해서 궁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권문세족 편이야. 권문세족이 뽑아놓은 새끼들이라. 그래서 정방을 협파해서 인사권 남발 못하도록 막아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합니다. 이거 고려 내정간섭 기구였죠? 이걸 폐지하겠다는 건 원 황제로부터 내정간섭 받겠다 안 받겠다? 받지 않겠다. 몽골풍 자체를 금지시켜요. 그래서 이제 고려 문화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요. 권문세족의 우두머리였던 친원파 세력 기철을 죽입니다. 기왕후 가족인데요. 그 기철을 죽인 게 이거죠. 권문세족 중에 자신의 반원 정책에 대드는 사람이 있으면 기철처럼 똑같이 숙청을 하겠다는 걸 선언한 거죠. 그리고 쌍성총관부를 99년 만에 탈환을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천령 이북당 자리를 원한테 뺏겼다 그랬잖아. 99년 만에 고려 용토가 됩니다. 그래서 이 쌍성총관부를 탈환한 게 이자춘 이성계라는 거 기억하시고 전민변 정도가 권문세족이라고 해서 이제 친원 성향의 그때 당시 원간섭계 귀족들이 그 힘없는 백성들의 토지를 약탈하고 겸병해서 대농장을 경영하고 있었어요. 권문세족에게 불법적으로 토지를 강탈당한 자들을 찾아서 원래 주인에게 그 토지를 뺏어서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권문세족에게 억울하게 빚이 잡혀 노비로 전락된 자들을 찾아서 원래 신분인 양인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권문세족의 노비가 세금은 안 냈겠죠. 근데 양인이 됐네, 세금 많이 내겠지. 그래서 재정도 이것 때문에 확충이 많이 됐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전민 변정도감의 총 책임자 자리를 판사직책이라 그러는데 그 자리에 그 되게 뭔가 승려인데 이때 당시 승려들 대부분 좀 썩었어요. 권문세족이라는 기득권하고 결탁해가지고 백성들한테 막 삥 뜯고 막 그랬다고. 근데 되게 청렴한 승려 신돈을 앉혀놓습니다. 요거 별표. 권문세족이라고 하는 친원파 귀족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성리학을 공부하고 명나라를 좋아하는 신흥 문인 집단을 자기 옆에다가 둡니다. 이게 바로 신진사대부예요. 그래서 신진사대부가 공민한테 기용됐던 목적은 뭐다? 권문세족 견제 목적.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정도전, 조전, 남은, 이색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신진사대부 계열이에요. 거기다 써놔. 얘네들은 명나라 좋아해. 왜 그러면 친원파 권문세족하고 반대편이잖아. 그러니까 명나라 좋아해. 성균관을 중심으로 성리학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해. 얘네들은 성리학 공부하는 애들이야. 신유학, 성리학.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사화인데요. 잠깐 쌤 좀 잠깐 쉴게요. 너무 힘들어. 네, 다시 왔습니다. 자, 사화 얘기할게요. 그 조선 전기 기득권 세력을 훈구라 그래요. 그 훈구는 계유정난 사건이라고 해서 단종을 폐위시키고 세조를 왕으로 즉위시켜준 그 공신 세력들을 훈구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왕 입장에서는 이런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새로운 당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조선 건국 당시에 그 지방으로 낙천되었던 온건개혁파 신진사대부들이 있어요. 걔네들을 훗날 사림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사림을 중앙정기에 16세기부터 등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훈구 입장에서는 사림을 어떻게 하고 싶을까? 견제하고자 했겠죠. 그래서 그 과정 안에서 선비들이 네 차례 화를 입게 되는데 이 사건을 사화라 그래. 일단 첫 번째 사화 무호사화입니다.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김종직이라고 하는 영남사림, 경상도 사림이 꿈에서 뭐 이제 중국 황제 의제를 본 거야. 근데 그 의제가 삼촌 항우한테 황제 자리를 억울하게 찬탈당한 역사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 중국 황제 의제를 조문한다 해서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쓰게 되는데 이거를 성종실록 만들다가 연산군 집권기 때 훈구파 대신 이국동과 유자광이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훈구파 애들은 이거 뭔가 살림 애들을 숙청할 수 있는 명분이 되겠다 해서 연산군한테 이 글을 보여주면서 이게 사실 중국 황제 의제를 단순히 조문하는 글 같지만 사실 개우정난을 빗대서 디스한 글입니다 해서 연산군은 뭐 우리 증조부 세조를 까 해가지고 이때 영남살인 다 제거한 사건이 모사합니다. 갑자사합니다. 연산군의 어머니가 패비윤 씨인데요. 그 패비윤 씨가 훈구 살인애들의 동조로 인해서 사약을 먹고 죽게 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연산군은 왕이 되고 나서도 어머니 패비윤 씨 사건에 대한 전말을 찾고 있었는데 그 사건에 대한 전말을 알고 있었던 임사홍이라고 하는 관리가 왕이었던 연산군에게 그 사실을 다 알려줍니다. 당신 어머니가 어떠한 과정 안에서 죽임을 당했냐면요 하면서 그 이유를 다 알려주게 돼요. 그래서 어머니의 죽음에 훈구살인 신하가 있었다는 걸 깨달은 연산군은 어머니 죽음에 동조되어 있는 훈구살인들을 전부 다 숙청합니다. 이게 갑자사화예요. 대부분 다 숙청했죠. 예. 이때 당시 뭐 훈구살인애들 뭐 죽일 때 그냥 곱게 죽이지 않고 막 인간으로 젓갈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인간이 젓갈 되기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난 젓갈이 되고 싶지 않아. 그래서 훈구파 대신 성희양과 박원종을 중심으로 군사 쿠데타가 있게 되니 그게 중종반정 사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연산군은 폐위되고 세왕 중종이 즉위하게 돼요. 근데 이 중종은 훈구파 애들한테 고맙죠. 나를 왕으로 만들어줬으니까. 근데 문제가 뭐야? 이제 왕으로 만들어준 이 훈구를 견제할 될 필요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경기도 지역에서 유명한 사람이 조광조를 임용을 합니다.
조광조는 왕의 총애를 받아 극단적인 개혁 정치를 하기 시작하는데, 자, 조광조는 극단적인 성리학자예요. 성리학 말고 다 사탐막이 이단이야. 그래서 도교 행사관청의 소격서를 폐지하자고 건의해서 소격서 폐지합니다. 도교신 모실 필요 없다는 거지. 그리고 추천 선발제도인 현량과를 실시를 하는데, 이 현량과를 통해서 2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공무원 직책에 오르게 되는데, 그중에 21명이 조광조의 후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갖다가 자기 라인 중앙정계에 불러들인 거죠. 그래서 중종도 이때부터 조광조에 대한 손절각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훈 삭제라 사건이라고 해서 공신 명단을 조광조가 열람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3분의 2 정도 되는 훈구파 신하들이 공신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왕이 중종에게 건의라는 걸 해서 공신 명단에서 훈구파 신하들을 제외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 지금 조광조가 손을 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왕도 현령과 실시 이후에 조광조 손절각을 보이고 있다 그랬잖아요. 명분만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나뭇잎에 주초이와 이 앞에 있는 달리줄자를 길게 늘렸으면 주자하고 초자가 합해져서 조씨로 보여요. 그래서 조씨가 왕이 된다 이렇게 가을집에 나뭇잎에 과일즙을 이렇게 새겨 넣은 다음에 애벌레를 한 마리 이렇게 딱 놓고 갉아먹게끔 만든 다음에 갉아먹은 나뭇잎을 이렇게 딱 보여줍니다. 그래서 훈구파 대신이었던 영의정 남군이 중종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제가 궁궐 뒤뜰에 산책을 하는데 나뭇잎 하나 주었는데 거기 조씨가 왕이 된다 이렇게 적혀 있지 뭡니까? 그 뭐 조씨가 왕이 돼 조광조가 반란을 일으킬 것을 하늘이 천명하시는구나. 그래서 이걸 명목 삼아서 조광조하고 기후사림이 숙청됐던 사건이 기묘사 사건입니다. 예, 뭐 잘려 있는데요. 이거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 그 김효사화 이후에 을사사화라고 해가지고 명종 때 왕실과 외가 친척 간의 그 다툼 안에서 훈구사림이 여기 연루되어서 둘 다 숙청당한 사건이 있어요. 이게 을사사화예요. 그리고 이 네 차례 사화 사건을 거치면서 훈구파 애들은 멸종당하는데 사림 애들만 살아남았다고. 그 이유가 서원. 그러니까 이제 후배를 양성할 수 있는 지방 교육기관이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서원이라고 하는 거는 조선시대 지방 사립 중고등학교예요. 근데 이 훈구파 친구들은 중앙 정계 세력으로서 후배 양성에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훈구파 애들은 숙청 당하면 그냥 사라지는데, 우리 사림 친구들은 선배가 숙청 당해도 후배가 또 바퀴벌레 마냥 계속 올라오니까 결국에 나중에 이제 중앙을 꿰찬 중앙 집권 세력이 된 거예요. 향약이라고 해가지고 사림 선배들은 그 마을 자치규약을 만들어서 지방 백성들을 이 자치규약 갖다가 통제를 하면서 지방을 실질적으로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사림 친구들은 조선 건국 당시에 밀린 애들이라 지방에서 향약을 중심으로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던 지방 세력가들이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 향촌 자치를 주장해요. 중앙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고자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지방에 있는 지방 사족인 사림 애들이 지방을 스스로 경영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중앙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어렵죠? 자, 붕당 정치 얘기하겠습니다. 사림의 문화 얘기할게요. 잠깐만요. 네. 자, 사림의 문화 얘기하겠습니다. 이조전랑 문제 때문에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일단 선조 때 조선 후기를 시작한 게 선조예요. 그때는 크게 두 지역 사림이 있었어요. 경상도에서 올라온 영남 사림과 경기 충청도에서 올라온 기호 사림, 이렇게 두 개 있었는데, 영남 사림이 스승으로 받들어 모셨던 건 이황과 조식 선생님. 그다음 기호 사림, 경기 충청도 사림 선배들이 스승으로 받들어 모셨던 거는 이와 성훈이었습니다. 이것도 알아놔야 돼. 근데 이 두 당파가 그러니까 확실히 동서로 분화됐던 까닭이 이조전랑 문제 때문에 그래. 영남사림의 대표적인 인물이 김효원이에요. 그리고 기호사림의 대표적인 인물이 심의겸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조전랑 직책이 3사 관리 임명권을 갖고 있는 중요한 요직 자리라 관리들끼리 추천 선발하는 그런 풍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김효원이가 이조전랑 자리에 추천을 받았는데 심의겸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이 심의겸이 반대 상소를 선조에게 올려요. 김효원이라고 하는 작자는 이전 선왕인 명종대왕 때 을사사화 때 윤원영을 따랐던 권력을 쫓는 소인배입니다. 권력만을 쫓는 소인배가 중앙 요직 자리에 앉아서는 되겠습니까? 필히 이는 부정부패로 이어질 게 분명하니 그 자리를 이조 전랑직기에 쓰지 마소서. 이렇게 해서 이제 상소를 올렸는데 선조는 써요.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이조전랑 직책이 공석이 된 거야. 이때 심의겸의 동생인 신춘겸이가 이조전랑 자리에 추천을 받게 되는데, 신의겸은 좋았죠. 자신의 친동생이 전랑 자리에 앉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했던 거야. 근데 김효원이 옛날에 심의겸이 올린 상소문 때문에 못 앉을 뻔했잖아. 이때 복수를 합니다. 이 심씨 가문은 이전에 명종대왕 때 왕실의 외척 가문, 외가 친척 가문으로서 왕실의 외가 가문이 이런 중앙 요직 자리에 앉아서는 되겠습니까? 그 자들을 이 직책에 쓰지 마소서, 이렇게 반대 상소를 올린 거야. 그래서 당시 김효원을 따랐던 경상도 사림들은 김효원의 집이 한양의 동쪽에 있었기 때문에 동쪽에 모여서 심의겸 병신 왜 저래 뒷땅 갔다 해서 동인, 그 다음에 심의겸은 한양의 서쪽 정동 지방에 집이 있어요. 거기 모여가지고 김효원 병신 뒷땅 가서 서인이에요.
이렇게 나누는데요. 자, 저거 자 여기 동인 애들 있지. 지금 왕이 선조 때부터 정계 생활을 했어. 그래서 뉴비들 신진사림이라고 불러. 이거 잘 나와. 그리고 요거 서인 애들, 기호사림 애들은 선조 전에 명종 때부터 정계 생활을 해서 좀 올드한 분들이 많겠죠? 기성사림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동인 적으세요. 척신정시 청산을 주장해요. 척신청산. 선생님, 척신 정치가 뭔가요? 이걸 말하는 거야. 자, 왕의 친척이나 왕의 외가 친척 있잖아. 얘네들이 신하가 돼서 나라 정치를 하는 거를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효원이가 심우겸 디스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 저 심씨 가문 자체가 아니 이전에 선왕이 면정대왕 때 왕실을 외쳐. 그러니까 척신 가문이 척신들인데 그런 척신들을 중앙 요직 자리에 쓰면 되겠습니까? 왕실을 외가 가면 사람을 그 자들을 쓰지 마소서. 척신을 궁궐에서 몰아내자. 이걸 주장해요. 그러니까 심우겸 쫓아내주라는 소리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자, 그리고 이 심우겸 자체가요. 서인은 이제 심우겸이 뭐 대표적인 인물이잖아. 심우겸 자체가 척신이죠. 왕실의 외가 가문이니까. 그래서 사림에 우호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척신은 살려놓자. 그게 자기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것 갖다가 또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킬런이 여기서 나와. 자, 그리고 동인이 북남으로 쪼개진 까닭은 정철의 처벌 문제 때문입니다. 그 선조에게 세자책봉을 건의했다가 정철과 서인 애들이 미움을 받아 지방으로 낙천돼요. 그때 동인 애들은 서인을 숙청할 수 있는 기회는 다시는 오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야.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동인 계열 중에 정철과 서인 애들을 사형까지 몰고 가자. 북인입니다. 강경처벌. 아니 뭐 사형까지 몰고 가. 유배형님 족하지. 온건처벌을 얘기한 걸 남인이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다음에 이제 예속 논쟁 가겠습니다. 이건 지금 예법 논쟁 때문에 싸운 건데요. 여기에 대한 조금 설명을 하자면 인조가 죽기 전에 15살 되는 여자아이하고 이제 또 결혼을 해. 그 사람이 이제 자의대비거든. 그러니까 이 자의대비 복상 문제가 이제 지금 현종대 예속 논쟁인데, 자, 인조한테는 두 아들이 있죠. 첫째가 소현세자고, 그리고 이제 둘째가 복림대군인데, 이 소현세자는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인조가 죽고 나서 이 복림대군이 왕의 자리에 오르니 이 사람이 효종. 그리고 이 효종의 부인이 인선대비야. 그리고 요 사이에서 나온 게 지금 현재 예속 논쟁의 주인공인 현종이에요. 자, 일단 이 효종이 죽었으니까 현종이 왕의 자리에 올랐겠죠. 근데 이 할머니인 자의대비가 어린 나이에 시집 와가지고 아직까지 뭐 좀비 마냥 살아 있는 거야. 그래서 효종이 죽었어. 그러니까 자의대비가 이제 이때 당시 중앙에 있었던 서인과 남인 당파 사람들한테 그래서 나 상복 몇 년 입어야 돼? 이렇게 질문한 거야. 그래서 이 자의대비 복상 문제로 현종 때 예속 논쟁이 터지게 됐는데 잘 나온다. 자, 조선 후기에는 주자가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주자가래 예법에 따라서 관례, 혼례, 상례, 제례가 진행돼요. 주의가 쓴 가정의 예법서를 주자가래 예법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 내용에 따르자면 장남이 사망하면 3년 동안 가족들은 상복을 입어야 되고 차남이 사망하면 1년 동안 상복을 입어야 된대. 그래서 서인은 뭐라 얘기를 하냐. 자의대비께서는 차남 출신의 임금이 돌아가셨으니 1년 동안만 상복을 입으시면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남인애들은 이 말 중에 어찌 왕족과 신하의 예법을 똑같이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차남 출신의 임금이 하시나 왕이 된 특별한 경우이니 장남 대접을 해드려야 돼서 3년 동안 상복을 입으셔야 됩니다 라고 주장한 거야. 그럼 답은 누가 결정해주면 돼요? 현종. 그래서 이 현종은 서인의 말이 옳다. 이유가 위에 소현사자 삼촌이 계셨다. 그 삼촌을 부정할 수는 없으니 우리 선왕인 아비가 돌아가신 거는 참 슬픈 일이나 우리 아버지는 차남 출신의 임금이다 해서 이때는 이제 서인의 말이 옳다라고 이렇게 들어줍니다. 그리고 2차 예속 논쟁은 효종의 부인이었던 인선대비가 사망했어요. 현종의 엄마. 그래서 이제 또 자유대비가 그래서 나 몇 개월 입어야 돼?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근데 또 주자가래 예법에 따르자면은 장남의 부인이 죽으면 12개월, 차남의 부인이 죽으면 9개월 상복을 입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서인 애들은 이전에 그 효종을 차남 출신의 왕이라고 인정을 했잖아, 현종이. 그래서 당연히 차남의 부인이 죽었으니 9달 동안만 상복을 입으시면 되죠. 이렇게 얘기해. 근데 남인은 어찌 왕족과 신하의 예법을 똑같이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 된 특별한 경우이니 이전의 서왕인 효종대왕은 장남 대접을 해드려야 되고 인선대비 역시 장남의 부인 대접을 해야 돼서 장남의 처가 죽은 걸로 계산되어 12개월 동안 상복을 입으셔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럼 이때는 또 누가 이기냐? 남인이 이겨요. 되게 특이하게. 이유가 뭐냐면 이게 3달 차이밖에 안 나잖아. 엄마가 죽었을 때 더 슬픔이 컸대. 그래서 이번에는 남인의 말이 맞다. 그러니까 이게 예속 논쟁이야. 그러니까 이 예속 논쟁의 결과는 우리 아빠는 차남이지만 우리 엄마는 장남처야. 이거죠. 그럼 이게 뭘 말하는 거 같니? 단순히 옷 갖다 싸운 게 아니라 서인과 남인 애들이 왕을 중심으로 지금 줄다리 기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분당 정치 폐해죠. 자, 그리고 영조 가겠습니다.
영조를 왕으로 만들어준 건 노른 애들이죠. 그래서 평평 정책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탕평 정책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어디 한쪽에 쏠리는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균형적인 정치를 하겠대요. 그래서 영조의 붕당 정치, 완화 정책 뭐 세 개 뭐 고르라 하면은 요거 세 개 고르시면 돼요. 탕평책. 그리고 이 탕평책을 하겠다라는 것을 많은 백성들에게 선언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다가 비석을 세워야겠지. 탕평비. 이게 종로 성균관 앞에 있습니다. 한양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종로예요. 그리고 서원을 혁파해요. 서원은 지방 여론 조작 기구이기과 동시에 지방 붕당 정치의 핵심지였습니다. 그리고 뭐 선언에 대한 제사를 지내겠다고 백성들 삥 뜯고 다녔던 게 서원 유생들이었어요. 그래서 서원을 혁파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조전락의 권한을 약화해서 3사 임명권 같은 거를 뺏어버려요. 그래서 아무 권력도 없는 명예직으로 만들어 이 자리를 놓고 당파 싸움이 없도록 만든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 하나 더 써놔. 살림을 부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살림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관직에 오르지는 못했는데 성리학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학자들을 말해요. 지방의 이 살림들이요 계속 쿠사리를 넣어요. 간섭을 해 왕의 정치에. 그래서 살림을 부정한다는 거 뭐냐? 나는 앞으로 관직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의 말만 듣고 정치를 하겠다. 니네들의 의견 듣지 않겠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이제 성리학 유생들한테 안 끌려 다니겠다는 소리죠. 자, 균역법. 병자호란 이후에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1년에 2필 정도 부과하는 병역세를 한 필로 줄여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헌편찬. 이전에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법전이 있었죠. 이 경국대전은 수정 보완한 게 경국대전 속편, 영조가 만든 속대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계천 보성공사. 이거 잘 나와요. 이때 한양에 물난리가 나가지고요. 청계천이 범람해서 민가를 덮칩니다. 그래서 청계천이 범람하지 않도록 준천사라고 하는 관청을 설치해서 준천은 천을 보수공사하는 행위야. 그래서 청계천 담벼락 높이를 올려가지고 범람하는 거를 재벌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정조 얘기할게요. 정조는 왕의 자리를 제기하고 나서 노론 당파들은 조선 후기 중앙군이 5군영을 장악하고 있는 실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노론 애들이 가지고 있는 5개 중앙군 5군영을 견제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친위 호위부대 장용영이 만들어집니다. 장용영을 뽑을 때는 정조가 하나하나 직접 다 뽑았어요. 그리고 이제 직접 자기가 장용영 군부대에게 무술을 가르쳐 주는데 그 무술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만든 게 무예도 보통지라고 하는 병법서예요. 이거 써놓으세요. 무예도 보통지. 그래서 이 병법서 내용에 따라서 장용영에 소속되어 있는 자기가 뽑은 군인들을 직접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용영 소속 군인들은 자기를 뽑아준 것도 왕인 정조인데 자기에게 무술까지 알려준 그러니까 무술적 스승이 누구야? 정조야. 그래서 정조를 따를 수밖에 없는 군인 부대가 만들어진 거죠. 자, 그리고 고른 인재 등용. 지금까지 소외되었었던 서울 친구들과 남인 친구들을 주로 등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이덕모, 박제가, 유득공이 서울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울은 뭐냐면 세컨드 부인 자식들, 첩자식들이야. 신분 자체가 첨하다고 해서 중앙 요직에 못 올라왔는데 이때 규장과 검서관 직책에 정조의 측근으로 임명이 됩니다. 정조도 탕평책 했어요. 그래서 이때 노론, 소론, 북인, 남인, 당파 가림없이 싹 다 임용을 합니다. 노론이요? 자, 노론을 임용을 했다는 건 뭐냐면 아버지 사도세자의 죽음에 관련 있는 노론들은 다 숙청했죠. 걔네들을 견제하고자 아버지 사도세자의 죽음에 애도함을 표현하는 착한 노론들이 있어요. 걔네들을 등용한 거예요. 이해됐어? 교과서 보면 정조는 외척 가문을 견제하고자 탕평책을 했다. 그러니까 외척이 노론을 말하는 거야. 노론. 아버지 사도세자를 뒤주에 갇혀서 죽겠구만. 할아버지 영조를 왕으로 만들어줘. 그 기득권 노론. 자, 그리고 규장각을 설치합니다. 정조가 공부하는 왕실 도서관인데요. 2층이 주함루라고 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 주함루 공간에서 새로 임명된 문신들을 직접 불러 모아놓고 강론에서 가르칩니다. 이거를 이제 초기 문시제요. 그럼 이 문신관리 입장에서 갓 임명된 나에게 학문을 가르쳐주는 스승이 누구야? 왕이 정조잖아. 아니 정조를 따를 수밖에 없는 문신 집단이 이렇게 구성되죠. 그래서 이 초기 문신으로 발탁된 게 안동 김씨 가문의 김주순, 그 다음에 뭐 정약용 이런 사람들입니다. 수원화성 설치.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을 여기로 바로 이장을 해요. 정조의 효심이 담긴 그 도시고요. 이 수원화성 건축 그 설계도가 화성 성역의궤라고 하는 책에 다 명시돼 있어요. 그래서 화성 복원할 때 이거 보고 복원한 거야. 그리고 정약용이 만든 도르의 원리를 이용한 거중기로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할아버지가 만든 법전인 속대전을 수정 보완한 게 대전 통편이라고 하는 법전이었습니다. 나올 것만 지금 제가 찍고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19세기 밀란 가겠습니다. 와, 나 힘들다. 자, 19세기 때는 삼종의 문란이라고 해서 탐관 오리들이 세금 제도를 문란하게 바꿔서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밀란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 홍경래의 난이에요. 이 홍경래는 평안도 주민에 대한 차별 대우로 이때 당시 순조 때 봉기했어요. 19세기 세도 정치가 순조, 헌종, 철종이잖아. 맨 첫 번째 순조 때 봉기를 했고요. 광군이 들어오게 되자 정주성까지 이제 밀려서 정주성에서 5달 동안 싸웠으나 결국에 광군에 의해서 진압됩니다. 스스로를 반란 당시에 평서대원수라고 자칭했어요. 그래서 포인트는 자, 이 정주성 전투하고 평서대원수 이게 문제 보기로 나와 항상. 그럼 답이 되는 건 뭐냐? 이들은 서북인 평안도 주민에 대한 차별 대우로 봉기했어. 뭐 이게 나와요. 자, 임술농민봉기 가겠습니다. 그 임술년에 전국적으로 농민 밀란이 있었는데요. 그 시작점은 바로 진주였어요. 진주 지역의 경상우병사 백낙신. 잘 나와. 보기로. 별표. 경상우병사 백낙신이가 이게 6만 양이나 뜯었대. 해도 너무 헤쳐먹은 탕가놀이 새끼인 거지. 그래서 몰락 양반이었던 유계춘을 중심으로 봉기를 했어요. 그래서 백낙신을 처형하고 재산 다 뺏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국 각지에 파다하게 퍼지게 되자 임술년에 전국 각지에서 농민 반란이 있게 된 건데, 자, 결과 전국적으로 농민 반란이 있게 되니까 조선 조정이 이제 손을 써야겠죠. 그러면은 그 밀란을 일으킨 세력하고 뭐 합의를 하든 해결을 하든 간에 얘네들이 밀란이 일으킨 이유를 파악하고 합의를 하든 해결을 하든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진상조사 목적으로 아넥사가 파견되게 됐고요. 최초의 아넥사는 진주가 시작이니까 밀란, 진주에 파견된 아넥사 박규수였습니다. 그래서 박규수가 진주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당시 왜 밀란 일으켰어요, 형? 이렇게. 그러니까 삼정의 문란, 세금제도 문란 때문이에요. 그래서 삼정의 문란을 개혁하기 위해서 한양에 1862년 삼정 이정청이라는 개혁기구를 설치했는데 거의 개혁 안 됐습니다. 그리고 비밀감찰관 암행어사를 전국 각지에 파견해서 밀란 소요 사태를 누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냐? 애가 보기가 돼. 진주 밀란, 백낙시 이렇게 나오고. 이게 답이 돼. 결과값이. 문제로 나오면. 자, 임진을 한 이후에 군대 체제 변화 가겠습니다. 힘들어요. 자, 중앙군 조선 전기는 5위라고 불렀어요. 한양을 지키는 5군부대요. 조선 후기는 한양을 지키는 5군부대를 5군영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선조 때 훈련도감, 인조 때 어영청, 청융청, 수어청, 마지막이 숙종 때 금이영입니다. 자, 훈련도감이 많이 나와요. 이게 먼저 만들어진 군부대라는 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방군은 소고군이라고 해서 조선 후기에 원래 조선 전기는 영진군이라 불렀어요. 근데 소고군 이렇게 이름 바뀐 거야. 그리고 성격도 바뀌어. 이 임진왜란 휴전기 때 만들어진 거거든. 일본 애들이 필히 재침할 걸 알게 됐잖아. 그러니까 재침을 방비하기 위해서 노비들까지 동원해야겠죠. 그래서 원래 군대 면제 대상이었던 노비까지 섞여 있는 양천 혼성군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전술 안 해주셔도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광해군은 중립외교 정책 했다는 거 아까 알려줬죠. 그래서 이거 알고 계시고, 광해군의 중립외교 정책이 마음에 안 들어 서인과 남인 애들이 군사 반정을 일으키니 그게 인조 반정이었어요. 근데 이 중립외교는 그 백성들한테 충분히 납득될 만한 명분으로 작용할 수는 없어. 그래서 광해군이 집권 초기에 폐모살제 사건을 일으켜요. 어머니 임목대비를 덕수궁에 가둬놓고 동생 영창대군을 죽여 왕권을 안정화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학 국가에 어머니를 가둬 동생을 죽여 유학적 덕목이 없는 왕이다 해서 이걸 명분 삼아서 서인 애들이 인조 반정을 일으켜서 인조를 즉위시켜요. 자, 인조 때 그래서 외교 정책은 서인과 남인 애들은 임진왜란 이후에 명나라 빠돌이가 돼버려요. 제주지은 임진년에 명왕제에 원군이 없었다면 우리 조정은 진짜 무너졌을 것인데, 그 명왕제의 은혜를 받은 나라로서 명왕제의 은혜에 평생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명나라군 친하게 지내되 여진생 후금을 배척하는 관계를 갖고 있으니 명을 공략하고자 하는 후금의 2대 왕자 홍타이지는 조선을 먼저 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명나라 장수 모문용이가 후금의 군부대하고 싸우면서 조선 땅으로 도망을 친 적이 있는데, 그 평안도 가도에 군사기지를 설치해 주는 등 이 모문용을 지원해 준 겁니다, 인조 정부가. 그래서 이걸 명분 삼아서 쳐들어왔고, 이때 기마전술을 주로 쓰는 후금의 군부대를 상대하기 위해서 인조는 강화도로 도망갔다는 게 포인트. 강화도로 도망가면 정묘호란, 남한산성으로 도망가면은 병자호란이에요. 결국에는 그 명나라 황제가 조선을 살려놓는 선택을 하죠. 그래서 형제관계도 맺어도 좋으니까 형제관계 체결해서 후금과의 전쟁을 빨리 끝내라. 이렇게 해서 형제관계 체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병자호란입니다. 1636년 몽골 땅까지 차지한 홍타이지 황제는 후금에서 나라 이름을 청으로 교체해요. 청으로 교체하고 우리나라에게 사대관계, 군신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우리나라 인조정부가 이걸 거절하게 되자 쳐들어온 게 병자호란입니다. 이때 남한산성으로 도망갔고요. 그때 저들은 강하고 우린 약합니다. 화친을 체결하여 종묘사직을 살리는 선택을 합시다. 주화파, 화친을 주장하는 최명길이라는 신하가 있었고요. 윤직과 김상원은 싸우다 죽자라고 주장하는 주졸론자들이었습니다. 결국 이 주화파 의견을 따르기로 하죠. 그래서 결국 삼전도 단상 위에 있는 홍타이지 황제에게 309고드레라고 하는 9번의 절을 함과 동시에 병자호란 전쟁은 청의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나게 됐고, 명과 국교가 단절됩니다. 그리고 이제 청나라를 임금 국가를 받들어 모시게 되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청나라 수도 연경, 베이징에 가는 조공사들을 연행사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연행사 일원으로서
청나라에서도 연결이 딱 가는데 우리가 오랑캐 나라라고 해서 무시했던 이 청나라의 압도적인 서양의 기술 같은 것들이 다 들어와 있다는 소식을 사실 알게 된 조선의 사대부들이 청을 무시하지 말고 청의 발전된 문화를 받아들이자 북학론을 주장하게 되고 아니다 청은 부모의 원수요 우리가 정벌해야 될 대상이다 청을 치자 북벌론이 대립하게 돼요. 그래서 병자호란 이후에 청의 문화를 받아들이자라는 북학론과 연행사로 갔다 왔던 애들이 주장을 하는 거죠. 청을 치자라는 북벌론의 대립이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부터 광해군 지기부터 병자호란 북벌론 그 북학론의 대립까지 순서별 문제예요. 광해군부터 여기까지 순서별 문제가 항상 나와요. 그냥 다 왔다. 아유 이제 대원군 얘기할게요. 대원군 얘기. 와 연달아서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19세기 그 철종 세도 정치 막바지 철종대요. 안동 임시 가문이 권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전주 이씨 가문 조선 왕족들을 전부 다 척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이항 흥성대원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차피 안동 김가하고 대적해서 싸울 힘은 없다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회가 생길 때까지 일단 수그리고 있자. 그래서 머리도 3달 동안 안 감고 몸도 안 씻고 동네 깡패 새끼들하고 어울리고 다니면서 안동 김가에 뭐 잔치가 벌어졌다고 하면은 왈왈 개짖는 소리 내면서 저는 안동 김가의 멍멍입니다. 술 좀 주십시오. 재롱 부리면서 떡 얻어 먹고 술 얻어 먹고 그러고 살았대요. 그래서 안동 김씨 가문은 이항이라는 저 왕족은 좀 모지란 왕족이구나 해서 재밌어서 그냥 살려놔요. 그리고 이제 이항 흥성대원군한테 기회가 찾아오게 된 거죠. 철종이 갑자기 죽습니다. 이제 다음 후사 없이 죽은 거야. 그러면 이제 다음 왕 진목권은 철종의 어머니 조대비가 갖게 돼요. 그래서 이항은 조대비한테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제 둘째 아들 올해로 12살 된 이명복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학시도 총명하고 군주로서의 자질도 있으니 내 둘째 아들 명복이를 왕으로 책봉해 주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조선 왕가는 풍양 조가를 적극적으로 후원해 드리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냥 풍양 조가의 조대비 입장에서도 왕족이 후원해 주겠다는데 안동김가 몰아내고 조씨 가문의 권력을 차지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둘은 결탁을 해서 조대비는 결국 대원군의 둘째 아들 이명복이를 왕의 자리에 옹립을 시킵니다. 이 사람이 1863년에 임금 자리에 오른 고종이에요. 고종. 그래서 자기 둘째 아들을 왕의 자리에 앉혀놓고 대원군은 그토록 원했던 권력을 자기 손아귀에 쥐어넣었어요. 그럼 뭐부터 하고 싶겠니? 안동김과 조지는 것부터 하고 싶겠죠. 당시 안동김씨 가문의 100년간의 권력 중심 기구는 바로 비변사였어요. 이 비변사는 조선 후기에 군사하고 행정회의를 총괄하는 최고의 기구였는데 자 비변사를 혁파합니다. 그리고 이 비변사를 혁파하고 원래 행정기구였던 의정부를 다시 부활시키고요. 군사회의 기구였던 3군부를 다시 부활시켜서 이제 행정일은 의정부에서 군사회의는 3군부에서만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고른 인재등용 정책을 해요. 북인, 남인, 노른, 소른, 단파 가릴 거 없이 능력만 있으면 다 중앙관직에 임용을 시켜줘요. 대원군이. 왜 그러냐? 너네들을 중앙 관리로 써줄 것이니 안동 김가하고 싸울 때 나의 편이 돼주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저기다 별표 종친을 주로 임명해. 이거 애들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많이 틀렸어. 종친은 뭐냐면 종갓집 친가를 말해요. 전주이가 왕족들을 외가인 안동 김가를 견제하기 위해서 관직에 임용을 했다는 소리입니다. 척신 정치한 거죠. 그리고 이제 지방 붕당 정치의 핵심지인 서원을 47개 남기고 다 푸십니다. 이때 당시 양반 유생들 난리가 났죠. 선현 스승을 모시는 제사장 다 푸신 거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공자가 다시 살아날지언정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기관에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대원군이 그때 당시에 말을 했습니다. 만동묘도 철폐하게 되는데요. 명나라 황제를 모시는 사당인데 아니 명이 무너진 지 거의 100여 년 가까이 됐는데 명을 사대하는 제사장이 왜 있니? 그래서 이거 격파한 거예요. 자 그리고 대전 회통을 편찬합니다. 정조가 만든 대전 통편을 대원군이 수정 보완해서 만든 거고요. 육전조례라고 하는 행정법전도 나오는데 의정부 산하에 행정집행부서 6개 6조라 그래. 그 6조가 지금까지 나란일을 어떻게 했는지 그 전체 사례를 엮은 책입니다. 신입 공무원들이 이 책을 읽고 참고해서 나란일 하면은 나란일 하는데 편하겠죠. 고종을 왕으로 만들어준 게 63년. 근데 그 전이 62년 임술년. 아까 임술년에 전국적으로 밀란이 있었다 그랬지. 임술농민봉기. 그러니까 자기 집권기 때는 농민 반란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삼정의 문란을 개혁하고자 여러 정책을 하게 되는데 토지 세금제도 문란, 전정의 문란을 개혁하고자 양전 사업을 합니다. 그 이때 당시에 땅이 없는 사람들이 세금 더 많이 내고 있었어. 땅 있는 지주 새끼들이 세금을 덜 내려고 어디다 자꾸 땅을 숨겨놓는 거야. 이거를 은결이라고 얘기를 해요. 숨겨놓은 토지. 그래서 양전사업,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그런다. 전국적으로 관리를 파견해서 양반 지주들의 은결, 숨겨놓은 토지를 다 찾아서 세금을 그대로 징수한 거죠. 이제 요즘 국세청이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군정, 호포제. 호포제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제 병역세라는 걸 내요. 이걸 군포라 그래요. 군대 안 가는 대가로 성인 남성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인데, 자 양반들은
애당초에 군용 면제 대상입니다. 그래서 군포도 면제예요. 그러니까 농부 입장에서는 화가 나지. 아니 나는 가난한 초가집에서 살고 있는데 저 양반은 기와집에서 살고 있는데 저 기와집에서 살고 있는 부자 양반들한테는 세금을 안 걷고 왜 나한테 가난한 나한테는 세금을 걷지? 그래서 옛날부터 이 기준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거든. 그래서 기준을 바꿔 군역의 의무 대상자에서 이제 집 한 채당 한 표씩 내는 걸로. 그러니까 이제 양반들은 집을 무조건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그것도 여러 채. 아니 갑자기 징수 대상이 됐는데 기준이 바뀌어서 폭탄 세금 처맞게 된 거야. 그래서 양반 사대부들이 제일 불만이 있었던 대원군의 정책 중에 하나가 호포제입니다. 그리고 한곡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봄에 낮은 이자로 곡식 대출해주는 좋은 제도인데요. 이게 이상하게 바뀌었죠. 그래서 지방에 있는 수령 관리들 못 믿겠다는 거야. 안동 긴가 때 돈 처먹은 새끼일 수도 있다는 거지. 탄간놀이. 그래서 민간인들한테 사창이라는 관청을 두어서 민간인들한테 곡식을 투자받고 그 투자받은 곡식을 곡식이 없는 민간인들에게 낮은 이자로 대출해주고 투자한 민간인에게 그 이자를 주는 제도. 즉 정부와 민간의 합작 대출 사업인 사창제가 실시됩니다. 중간에 부패한 관료 집단이 빠졌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왕실의 권위를 다시 올리기 위해서 조선의 전국인 경복궁을 다시 중건하고자 해요. 근데 경복궁 만드는데 돈이 한두 푼 들겠어? 많이 들겠지. 그래서 이때 괴짜화폐인 당백전을 발행합니다. 상평통보에 100배 해당하는 가치를 갖고 있는 화폐라 해서 이름이 당백전인데 실제는 5배에서 6배 정도 됐다 그래요. 그럼 양반 사대부들은 그 상평통보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기존 화폐인. 그럼 이 그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고액 화폐 당백전이 나왔으니까 다 뭐를 바꾸려고 하게? 당백전. 그래서 양반 사대부들은 상평통보를 다 갖고 옵니다. 이거 당백전으로 교환을 시켜 주십시오. 그럼 정부는 뭐만 하면 돼? 당백전을 찍고 유통만 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상평통보 갖다가 돈 복사해가지고 경복궁 중건자금 마련한 거죠. 이러다 보니까 시장의 물가가 상승돼가지고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인플레이션 문제 터집니다. 자, 그리고 양반 사대부들한테 강제로 징수금 걷습니다. 원납전. 그래서 이게 원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돈이라는 뜻인데 양반 사대부들이 이거 낼 때 원통하면서 납부하는 돈 원납전 이러면서 냈대요. 그리고 양반이 가지고 있는 그 묘지림이 주변에 나무들이 많아. 그러니까 양반이 뭐 아버지가 죽었어. 그럼 산소를 만들 거 아니야. 근데 주변에 있는 산을 다 사는 거야. 이걸 양반이 묘지림이라 그래. 경복궁 짓는데 곱게 뻗은 나무가 필요한 거야. 근데 이 묘지림에 있는 나무들은 양반들이 케어를 잘해요. 우리 아빠의 채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아빠 구렛나루, 우리 아빠 정수리, 우리 아빠 배탈, 우리 아빠 곁탈 뭐 이러면서 소중히 갖고 오는 건데 아니 근데 그 대원군이 경복궁 짓는데 나무 부족하다고 해서 양반 지주들의 허락도 없이 야 저거 베어버려 해가지고 이거 나 무단 벌목해버린 거야. 그래서 다음날 양반 사대부들은 아빠 보러 가야지 했는데 아빠 대머리로 밀려있고 아버지 겨드랑이 털 재무돼 있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또 양반들의 불만을 초래했던 정책이에요. 백성들도 경복궁 종건 사업 싫어했습니다. 농번기 봄, 여름, 가을 농사 짓는 시즌에 동원을 해버렸거든.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해서 백성들 농사도 못 짓고 여기서 나무 나르고 있었던 거야. 자, 됐습니다. 정치사 끝났어요. 아 이제 마지막 행정사. 나올 만한 것만 얘기해 줄게요. 자, 일단 이 중서문상상 나와요. 이거 고려시대 행정인데요. 중앙인정 이성육부라 그러죠. 중서문화성에서 일하는 종 2품 이상의 고위급 공무원은 국정업무총괄하는 재신이에요. 그리고 정 3품 이하의 하급 공무원은 낭사라 그래요. 낭사는 간쟁, 쓴소리를 담당해요. 왕이 옳은 정치를 할 수도 옆에서 하지마 하지마 이렇게 쓴소리. 그리고 이제 어사대하고 같이 움직여요. 어사대는 공무원에 대한 비리를 감찰하는 고려시대 검찰청인데 이 어사대하고 낭사가 같이 움직여서 이들을 대간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거 잘 나와 별표. 그래서 이 대간은 서경, 간쟁, 봉박권 갖고 있는데요. 서경은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좌천시키거나 승진시키는 거, 인사동의권을 행사하는 걸 말하는 거야. 그리고 간쟁은 쓴소리, 봉박은 아니되옵니다. 저 거두어 주십시오. 이거 왕의 명령 되돌리는 거. 이때는 폐하네요. 고려니까 황제국가니까, 그지? 자, 그리고 이제 3사는 곡식과 회계를 담당하는 재정기구예요. 중초는 잘 나와요. 중초는 군사민계람하고 왕명출납 담당하는데 잘 들어. 자, 나라의 핵심적인 거야. 가운데 쪽. 그다음에 이게 추밀이 일하는 관청이라고 해서 중초원이에요. 그래서 군사기밀을 담당하는 국방부 장관이 추밀이야. 높으신 분이죠. 중초원에서. 하급 공무원은 승선이라 그러는데 이 성선은 왕명출납, 왕의 비서실 역할하고 이제 왕의 경호실장 역할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도병마사하고 식목도감이 있는데 도병마사는 현종 때 그 양계 지역에 관련된 군사회의를 하기 위해서 만든 군사회의기구예요. 근데 나중에 원간섭기 때 도평의사사로 이름이 개명된과 동시에 나란이라는 행정기능이 추가돼서 군사회의와 행정기능을 총괄한 최고의 기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고문세족이 저 기구를 중심으로 권력을 장악했죠. 그죠? 식목도감은 법을 제정하는 기구예요. 법을. 그러면 생각해봐. 나라의 중요한 국방회의를 하고 법 제정회의를 이래. 그러면 높으신 분들이 해야 돼, 낮으신 분들이 해야 돼. 높으신 분들. 그래서 중서문화성의 고위급 공무원인 재신과 중초원의 고위급 공무원인 추민이 여기에서 일합니다. 그래서 제초 합자 회의기구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조선의 중앙행정체제입니다. 자, 조선인들이 갖고 있는 게 이제 세계관, 민본정치하고 화이론적 세계관인데 저게 뭐냐면
뭔 정치를 하든 간에 백성들을 교화시키고 백성들의 이익이 되는 정치를 가야 된다. 그게 민본 정치. 대표적으로 이제 훈민정음 거중기 거중기래. 거중기도 근데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훈민정음 그다음에 치국이 그다음에 자경로 이런 거 다 백성들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민본 정치예요. 그리고 화이론적 세계관. 화이론적 세계관? 화이론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건 중화민족 말고 싹 다 오랑캐 새끼들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화민족 명은 우리가 4대 부모의 국가로 섬겨야 되는 대상이고 오랑캐 여진과 일본은 교린 가르치고 훈육해야 되는 대상이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4대 교리 외교 정책이 만들어져요. 자, 그리고 이제 조선의 중앙인정 체제 중에 육조직계제라고 하는 체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육조에서 공문이 올라오면 왕이 나에게 직접 보고해라. 그럼 내가 직접 명령을 내려서 나라 정책을 집행하겠다. 자, 이렇게 되면 왕의 업무량은 겁나 많아집니다. 육조에서 올라오는 모든 지방의 공문들을 다 왕이 다 보고하고 처리를 해야 돼요. 왕이 보고받고 처리를 해야 돼. 그 대신 왕권은 강화되죠. 전국 팔도에 있는 모든 일들을 왕이 다 알 수 있게 되죠. 자, 이걸 시행한 두 명의 군주 태종과 세조입니다. 이 두 양반의 공통점. 정변을 통해서 왕의 자리에 즉위했기 때문에 왕의 자리는 즉위했으나 뭐가 없어? 정통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왕권 강화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이 두 양반이 이걸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조는 또 계우정난이라고 해서 단종을 폐위시키고 왕의 자리에 즉위했다 보니까 육조직계제를 한 겁니다. 자, 의정부 서사제. 대부분의 서사, 정사, 나란 일들은 의정부 관하에서 다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육조에서 공문이 올라오면 의정부에서 일하는 재상,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이 육조 판서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고 왕은 결재만 해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왕의 업무량은 축소가 되게 되는 대신 신하의 권력은 강해지겠죠. 자, 근데 이거를 시행했던 게 세종대왕하고 중종인데요. 세종대왕은 아버지 이방원 때 신하들을 하도 많이 죽이고 왕권이 너무 올라가서 신하들하고 왕이 서로 협의하에 정치를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왕권을 비약적으로 낮추고 신권을 올리고자 의정부 서사제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분은 왕권과 신권의 적절한 조화야. 그리고 태종 이방원이 집권한 이래로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화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는데 양전 사업은 토지조사 사업이야. 전국적으로 관리를 파견해서 땅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백하게 밝힌 다음에 이제 세금 징수할 수 있는 표준 문서인 양안을 작성해요. 그리고 이제 호패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신분증인데요. 이것도 세금하고 노동력 부과하기 위해서 만든 거야. 16세 이상에 있는 모든 성인 남성들이 다 저거 차고 다녀야 됩니다. 자, 학술 연구기구 집현전입니다. 책 만드는 기구예요. 근데 이 집현전이 세조 때 폐지돼요. 단종 복위 운동을 벌였기 때문이에요. 집현전 학자들은 세종대왕한테 위원받은 게 있습니다. 어린 단종을 잘 지켜달라고. 근데 단종은 결국 폐위당하고 이제 유배를 당하게 됐죠. 그래서 그 유배지에 와서 복위 운동을 하려다가 걸립니다. 그래서 역적의 소굴이란 이유로 이 집현전은 세조 때 폐지됐다가 성종 때 부활해요. 근데 성종 입장에서는 할아버지 세조대왕의 뜻이 있어서 집현전이라는 이름 똑같이 부활시킨 그래. 그래서 홍문관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부활시켜요. 왕의 경연을 준비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했습니다. 자, 법전입니다. 최초의 법전이 태조 이성계 때 정조돈이 만든 게 조선 경국전. 두 번째가 세조 때부터 성종 때 저술됐던 경국대전. 이거 잘 나와요. 그래서 편찬 시작한 거는 세조고요. 편찬을 완성한 거는 성종이죠. 그리고 이 세종대왕이 백성들에게 예법을 전달하기 위해서 만든 예법서가 삼강행실도입니다. 그리고 성종 때 국가예법서가 나오는데 그게 국조래요. 이거 왕종 구물만 하면 돼요. 왕 없죠. 자, 의정부 전선전기 행정회의기구예요. 3, 4 이거 중요해요. 사원부 사관은 홍문관인데 옆에다 써놔. 고려시대 대관이 조선시대 3, 4로 발전을 한 거예요. 3, 4로. 사원부 사관 홍문관. 자, 일단 이 사원부는 공무원에 대한 비리를 감찰하는 검찰청이에요. 고려시대 어사대가 발전한 거죠. 그리고 사관원 간쟁을 담당해요. 고려시대 중서문화성의 낭사가 발전된 거죠. 홍문관 쓴소리하는 거죠. 간쟁. 홍문관 왕의 경연을 준비한다. 그 조선시대 왕은 신하들하고 하루에 3번 모여가지고 성리학 경전을 읽고 토론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 경연을 준비해 주는 거죠. 주상자 이번에 이조 판서께서 주역 경전에 이런 내용을 질문하실 것 같으니 이리 답하시면 됩니다. 왕의 과외쌤 역할을 하는 게 홍문관이었어요. 자, 얘네들은 서경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 관청 모두. 자, 여기다 별표. 조선시대에는 5품 이하의 관료 임명 인사권을 서경권이라고 그래. 몇 품이야? 5품이야. 자, 간쟁, 쓴소리, 봉박.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하 이거죠. 갑자기 대사가 생각 안 났어. 이 3, 4는 주로 사림애들이 임명이 돼요. 자, 누가 임명이 됐다? 사림 친구들. 왜?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계유정난 이후에 세조를 왕으로 만들어준 게 훈구잖아. 그래서 훈구파 애들의 비리를 감찰하고 훈구파 애들한테 쓴소리하고 훈구파 애들을 대상으로 내가 경연을 참여를 해야 되니 경연을 옆에서 도와줘라. 그리고 이 사림 애들의 특징 알려줄게. 옆에다 적어라. 공론을 주장한다. 이 공론은 뭐냐? 사림은 성리학을 공부하고 있는 대표적인 선비들입니다. 성리학 이념에 맞는 정치적 여론을 공론이라 그래요. 그래서 왕에게 정책을 건의할 때나 상소를 올릴 때 성리학 이념상 이런 것이 옳은 정치입니다. 이게 공론이에요. 그래서 공론 주장했고요.
그리고 이 사림은 지방에 있는 실력가들로서 향촌 자체를 주장합니다. 향약이라고 자기들이 지방을 통제하기 위해서 나름의 약속을 만들어 놨어요. 이 향약을 바탕으로 향촌은 직접 사림애들이 다스리고자 했었던 게 사림애들의 특징. 그리고 왕에게 상소나 정책을 건의할 때 왕도 정치를 강조합니다. 이 왕도 정치가 뭐냐? 왕이 따라야 할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 왕이 따라야 될 길은 뭐냐? 백성들을 교화시키고 백성들에게 이익이 되는 정치. 그게 왕도 정치라고 강조하면서 왕에게 정책 건의를 했던 게 사림 친구들이에요. 승정원 왕명출납 담당하는 왕의 비서실이고요. 의금부 국왕직속 특별사법기구로서 중재인을 처벌하는 곳입니다. 자, 이 승정원과 의금부는 태종 이방원이 만들었어요. 육주 직계제로 나라 정치체제를 전환하니까 나라는 업무량이 너무 많아. 왕 혼자 못해. 그래서 왕의 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 이 중에 비서실을 만든 거죠. 승정원. 그리고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통성이 없다 보니까 자기의 왕 노릇을 반대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금부를 만든 거예요. 일부러. 반대 세력 제거 목적으로. 그래서 이 두 개는 왕권 강화야. 목적이. 한성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는 게 한성부예요. 그리고 이제 역사 집필, 실록 집필 담당하는 게 춘추관이에요. 그래서 이 춘추는 세월, 역사를 뜻해요. 성균관 최고 유학교육기구고요. 지방 가겠습니다. 거의 다 끝났다. 자, 고려의 지방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5도, 일반인들이 거처하는 일반 행정구역이고요. 5도 지역에 파견된 지방관은 안찰사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양계 지역이라고 해서 여기 국경 지역에 북계 동계 보이시죠? 여기 외적의 침략이 많을 수밖에 없겠지. 여기에 있는 게 병마사예요. 병마사. 자, 그리고 이제 고려시대 인구가 제일 많은 세 개 도시가 있어요. 개경, 석양, 동경 이렇게 있어요. 동경은 이제 신라 옛날 수도 경주를 말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인구가 제일 많은 게 이제 남경이 돼요. 동경보다 남경. 그러니까 개경, 석영, 남경이 돼. 11세기 이후에, 11세기 이후에, 11세기 이후에 저거 11세기 이후에. 그래서 이제 동경보다 남경이 더 인기가 많아서 이제 후기 3경은 개경, 석영, 남경입니다. 초기는 개경, 석영, 동경. 자, 일단은 고려의 지방 행정구역의 특징, 주군 주현, 지방관이 파견된 지역을 주군 주현이라 그래. 지방관이 파견 안 된 지역을 속군 속현이라 그래. 속군 속현이 더 많아요. 이유가 지방의 나라 건국하는데 이바지한 개국공시 호족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야. 그들을 향리라 그러죠. 향리들의 권한이 너무 세서 지방의 지방관을 파견을 못했던 겁니다. 자, 차별구역이 있습니다. 죄인들이나 귀화인들이 주로 사는 곳이고요. 농업에 종사하면 향부곡, 그 다음에 수공업에 종사하면 소구역이라 그러는데 여기는 다른 지역 사람들에 비해서 세금 더 많이 내요. 그리고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어요. 얘네들은 뭐 이상한 짓거리 할 거라고 해서 감시하는 특별 대상인데 마음대로 이사하고 싸돌아다니면 안 되지. 근데 단 국가에 큰 공을 세울 경우에 일반 현 지역으로 승격은 가능합니다. 근데 애들이 이거 많이 틀려. 향부곡 소주민을 노비라고 생각해. 노비 아니야. 양이냐. 일반 평민이야. 왜 세금 내잖아. 근데 대접은 천한 대접받는 거죠. 고려의 군대 얘기하겠습니다. 5도 지역의 말단 지역이 현이죠. 현에 주둔하는 군부대 주현군이에요. 5도 지역에 파견된 지방군은. 그 다음에 양계 지역은 진이라고 하는 군사기지가 있어. 봐봐. 여기가 이제 국경지역이잖아. 외적의 침략이 많으니까 외적의 침략을 막기 위한 군사기지가 있어야지. 선생님이 이거 니네들이 이거 처음 보는 애들이겠구나. 내가 수업 시간에 알려주는데 뭐뭐 진으로 끝나면 변경을 지키는 다 군사기지야.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진이 있지. 양계 지역에는 군사기지 진이 있지. 그래서 진마다 주둔하는 군부대 해서 주진군. 양계들. 그래서 양계 주진군 5도 주현군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중앙 개경에 황제가 살고 있는 황궁을 지키는 군부대가 2군이에요. 응양군, 용호군 2개 군부대. 그 다음에 이제 개경성을 지키는 게 6개 군부대 6기입니다. 6기. 뭐 거란 침략 막기 위해서 정종 때 만든 특공부대가 광군이고요. 이거 아까 설명했어. 여진을 몰아내기 위해서 숙종 때 만든 게 별무반이야. 지금 고려하고 있어요. 조선 숙종 아니야. 자, 그리고 이제 몽골하고 항쟁하기 위해서 고종 때 최후가 만든 특공부대가 삼별초입니다. 자, 조선의 지방 행정체제 갈게요. 8도 지역에는 임기 1년에 관찰사를 파견하는데 이 관찰사의 파견 목적은 부목군현이라고 하는 도 밑에 소속되어 있는 4개 지역에 파견되는 크게 4종류의 지역에 파견되는 실질적인 지방과 수령의 업무를 관찰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수령은 임기가 5년이에요. 근데 관찰사는 1년이죠. 1년 동안 그 전라도에 파견돼. 그럼 내가 뭐 전주, 남원, 고창, 순창 한 바퀴 쫙 도는 거야 1년 동안. 그러면서 수령의 7가지 업무를 수령 칠사라 그러는데 야 애가 뭐 교육 잘 시켜줘? 그리고 뭐 인구 얼마 안 늘었어? 애가 다스리는 일을 막 이런 거 막 조사하고 다녀요. 그래서 수령의 승진과 자천 여부는 관찰사 손에 달려 있습니다. 관찰사 파견 목적은 수령 감찰이 목적이다. 상필제 원칙이라고 해서 만약에 내가 수령이든 관찰사든 지방관을 파견하려 그래. 근데 그 사람의 뭐 출신 지역이나 관련 지역에 파견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아는 사람 많으니까 지방에서 반란 일으킬 수 있잖아. 토우 세력들하고. 그래서 상피적 원칙, 관련지하고 출신 지역에 절대 파견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전라도 사람이면 강원도 지방간으로 가는 거야. 그럼 내가 강원도에서 아는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강원도 토우 세력 두 집단이 나와요. 제지사족과 그러니까 니네들은 아마 교과서는 지방 양반이라고 표현되는 교과서가 있고 지방 사족이라고 하는 교과서가 있어. 지방에 있는 양반들을 다 그렇게 불렀어. 그래서 제지사족과 향리가 도와줍니다. 일단 이 제지사족은 원래 옛날에 한따까리 했어요. 지방 양반이었는데 이제 은퇴하고 지방에서 후배들 양성하고 여성 마무리하려는 사람들이야. 지방 유지 세력이죠. 또는 초창기에는 지방 살림 선비들이 이 제지사족에 해당해요. 중앙은 급진격파 신진사대부들이 개국공신으로서 훈구라는 이름으로 중앙을 장악했으니까 그 온건개혁파 신진사대부들은 지방에서 지방을 장악하면서 살았겠죠. 지방에 양반이 있으면 무조건 다 제지사족, 지방사족, 지방 양반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제지사족은 그 지방에서 항상 살고 있었던 지방의 유지 세력으로서 지방에 대해서 잘 압니다. 수령 나으리 이 동네 처음이시죠? 제가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서 수령의 업무를 보좌하고 지방 토호 세력으로서 수정의 부정부패를 관리 감독하는 감시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게 제지사족이에요. 제지사족이 일하는 관청이 유향소입니다. 유향소. 제발 향리가 유향소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 제지사족이 유향소에서 근무해요. 자, 그리고 향리 얘기할게요. 지역의 고려시대 때부터 살고 있었던 지방 토호 세력인데 조선으로 나라 바뀌었잖아. 향리 그냥 권력 붕대입니다. 붕. 그래서 아전으로 전락해서 수령의 일종의 쉽게 말하는 따까리 역할을 하고 다녀요. 수령의 종노릇. 대신 세금 걷어와 예 나으리 이러는 거. 자, 특징 가겠습니다. 속군속혈이 소멸됩니다. 속군속혈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을 말했죠. 이거 얘기해야 돼. 그 제지사족이 일하는 유양소 관청 있잖아. 여기서 고려시대 지방 기득권 세력인 향리가 토 세력들하고 또 고려를 다시 재건국하고자 부운동 벌일 수 있잖아. 그래서 이 향리를 감찰하는 역할도 유양소의 기능이야. 제지사족의 기능. 되셨죠? 그리고 계속 할게요. 속군속현이 소멸된다는 거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이 없다. 조선 세조 때 모든 전 지역에 지방관 파견됩니다. 왜? 지방에 원래 지방관 파견을 방해했던 고려의 기득권 세력인 지방 기득권 세력 향리들의 힘이 축소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향부곡소 차별구역은 사라집니다. 이제 모든 게 차별받지 않는 일반구역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시험에 나올 것만 정리한 그런 강의 다 끝났고요. 많죠? 포기하지 마요. 원점수 최대한 높이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진짜 급하면 이 주제만큼은 다 공부를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료집도 드리잖아요. 잘 보세요. 거기 사료에서 실제로 다 나와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기말 때는 만약에 이번 중간고사 내가 망한 것 같다. 그러면 다음 기말 때 진짜 눈 부라리고 거의 100점 가까이 만들어야 1로 떨어져요. 등급이. 그래서 지금 포기하지 마시고 기말고사의 나를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공부하시길. 요행 찾지 말고 정석대로. 고생하셨어요.